드디어 국내에서도 안도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매주 영상 기획이랑 썸네일 제작만 하면서 언제쯤 이것들을 올릴 수 있을지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했는데 드디어 입을 열 수 있어서 참 후련합니다. 그런데 정작 후기를 쓰고 말하려고 하니까 막막하기만 한 것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안도르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스타워즈 작품들과 정말 결이 다른 작품이었죠. 굉장히 여유롭고 세세하게 이야기를 빌드업하기 때문에 전세계 많은 스타워즈 유튜버들이 3화까지 이 드라마를 동시 공개한다고 했을 때 두려움에 벌벌 떨었음에도 작품 성격 덕분에 다행히 야근으로부터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드라마 안도르의 오프닝 장면은 자신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으려는 카시안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기업들이 다스리는 기업구역의 몰라나 원 행성에서 카시안은 어느 클럽에 들어가 자신의 여동생이 어디로 갔는지 실마리를 찾으려 했지만 여동생은 이미 몇 개월 전에 뜨고 없다는 소식만 듣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심기가 불편했던 기업 경비원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가 걸립니다. 카시안은 경비원들을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경비원 중 한 명이 죽었고, 목격자를 남길 수 없었던 카시안은 나머지 한 사람까지 총으로 쏴 죽이고 맙니다. 안도르의 오프닝 장면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를 떠올리게 하는 아주 어둡고 미래적인 배경의 도시에서 비 내리는 밤에 일어난 살인사건, 로그원을 볼 때도 느껴졌던 외전작 특유의 어두운 색채가 눈에 많이 띄던 장면이었습니다. 유혈이 낭자하진 않았지만 이 강렬한 액션으로 시작되는 오프닝 장면은 드라마 안도르가 그리는 일련의 사건들의 시발점으로서 드라마 시작과 동시에 관객 입장에서 굉장히 몰입하게 만든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비안 케노비 드라마가 보여준 쓸데없이 잔인한 사지절단 장면들보다는 이런 식으로 적전선을 지키면서 어둡고 우울한 장면을 그림으로써 소위 수위 높은 장면들을 구성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오프닝 장면에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스타워즈 영상 매체에서 처음으로 야빈 전투력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드라마는 장소 설명과 함께 BBY 5년이라는 기념법으로 작중 시간대를 설명하는데요. 이 친절한 설명 단 하나만으로 스타워즈 작품군 특유의 어느 시간대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헷갈리는 어려움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많은 작품들이 이 기념법으로 친절한 설명을 해주면 더 편리하겠다 싶었습니다. 다만 막상 BBY 5년이라는 글자를 보니 이 쇼의 주인공인 카시안 안도르에게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타이머 같기도 해서 참 씁쓸했습니다. 이 남자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겨우 5년뿐이니 말이죠. 10분여의 긴박한 오프닝 장면을 지나면 드라마의 주요 배경 중 하나인 페릭스 행성이 소개됩니다. 페릭스 행성을 비롯한 작품 초기의 행성들은 모두 프리옥스 몰라나라는 대기업이 통치하는 기업 자치령 행성계의 행성들입니다. 주로 공화국기에 기업령 행성들이 많이 존재했는데 제국기에도 그 역사가 이어진 듯합니다. 이 행성들은 자치권을 어느 정도 보장받지만 제국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올리는 식으로 관리를 받게 됩니다. 페릭스에서 양어머니인 마바와 드로이드 B2와 함께 사는 카시안은 간밤에 대형 사고를 숨기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부탁하고 다닙니다. 드라마는 첫 3개 에피소드를 할애해서 카시안이 어떤 인물인지를 빌드업 하는데요. 카시안은 친구들에게 빚을 지고 돈을 빌리고 거짓말을 시키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수지타산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인물입니다. 로그원에서 우리가 본 반군과 대의를 위해서 모든 걸 내다버릴 수 있는 사람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인물이죠. 드라마 안도르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대부분 모두 이렇습니다. 이들은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그 사이에서 친구와 이웃 간의 정, 연인 간의 사랑으로 인생이라 할 만한 것을 살아나가는 서민들입니다. 안도르는 이런 서민들을 묘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타워즈 세계관 내의 인물들이 진짜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립니다.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면서 스타워즈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광경에 대한 것들이었는데요. 전에 질의응답을 할 때 스타워즈에도 우산이 있느냐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받은 적도 있었고, 여기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지 궁금함을 보여준 분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스타워즈는 안도르 이전까지는 생활적인 측면을 잘 묘사하지 않아서 심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은하계에서 미래적인 옷을 코스프레하고 활보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제 아무리 제다이 기사들이 용감무쌍하고 스톰트루퍼들이 멋져 보인다 한들 그들도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영웅담과 무용담을 들려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디즈니 체제 이후로는 외전들을 통해서 영상 매체에서 의식주 생활을 보여주는 장면이 많았지만 그렇다 한들 정말 손에 꼽을 수준이었기에, 그리고 보여준다 한들 은하계 외곽을 우주선 하나만 몰고 다니는 용병들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이들의 모습이었기에 딱히 공감 가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안도르는 다릅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은 꾸준히 무언가를 먹고 자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 세계의 진짜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실제로 행동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디즈니랜드의 스타워즈랜드를 가서야 이런 현장감 넘치는 감정을 느꼈는데 드라마를 보는 내내 그때의 감각이 똑같이 느껴져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안도로는 은하계 사회를 움직이는 중추, 즉 서민들의 삶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스타워즈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서민들이 있어야 기업이 있고 군대가 있고 국가가 있고 전쟁이 있는 것이기에 그동안 모두가 무시하던 계층에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스타워즈는 새로운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클래식 3부작이 구축한 세계관을 프리퀄 3부작이 더 넓게 확장했다면 안도르는 깊이감을 확장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도르가 스타워즈 소설, 특히 레전드 세계관의 소설을 영상화한 느낌을 받는다고들 하시는데 레전드 세계관 소설에서는 루크가 핫초코를 좋아한다는 등 현실의 문화를 지금보단 더 날것으로 이야기에 끌어온 부분들이 많았고 특히나 이런 점들이 생활적인 측면에서 도드라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활적인 측면이라 하니 개인적으로 시선이 많이 가던 부분은 각종 컴퓨터 패널이나 콘솔들 그리고 소품들이었습니다. 디자인만 조금 달리했을 뿐인데 스타워즈 세계관 안에서 쓰는 물건으로 변모한 소품들 그리고 공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는 별개로 유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드라마는 현장 로케이션이 많았던 만큼 특히 배경 공간에서 이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페릭스 행성은 굉장히 칙칙하지만 사람 사는 동네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페릭스 행성에 없는 것이면 쓸모없는 것이라는 어느 노인의 말 맞다나 그들은 돈이 되고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면 악착같이 일을 하면서 힘들지만 서로서로 도와가는 삶을 이어나갑니다. 그 자잘한 디테일들이 정말이지 마음에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더 눈에 들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페릭스 행성의 종직이었습니다. 타임 그래플러라 불리는 이 인물은 강철로 만들어진 모루를 종삼아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알립니다. 모루를 망치로 강타하는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진지해 보이는데요. 우주선을 타고 다니는 세상에서 시간을 원시적으로,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알리는 이 모습은 어쩌면 페릭스 행성의 산업 문화가 아주 오래되었고 이들의 삶의 방식 또한 오래되었으며 또한 시간이 흘러도 그 모습이 존중받는다는 일종의 장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이 위협을 인지하고 철제 물건들을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런 모습은 실제로 중남미 국가들에서 정부의 시위를 하는 카세롤라소 문화에서 가져온 모습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촛불 시위로 유명하다면 중남미 지역은 냄비나 프라이팬을 두들기면서 시위를 벌인다는데요. 1964년도에 브라질에서 식량난을 우려한 주부들이 텅 빈 냄비나 프라이팬을 두들긴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이 그런 상황을 조성하는 정부에 반발하는 모습인 것이죠. 페릭스의 환경은 전반적으로 중남미 국가를 강하게 연상케 합니다. 오프닝 장면에서 프리몰 직원들이 카시안에게 물을 헤엄쳐온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깔보듯 말하는 것도 비단 스타워즈 은하계에서의 문제뿐만은 아니죠. 드라마 방영 이전부터 쇼 제작자인 토니 길로이 그리고 멕시코 배우인 디에고 루나가 말했던 것처럼 안도르는 SF 첩보 드라마임과 동시에 굉장히 사회 비판적이고 정치적인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마치 조지 루카스가 클래식 트릴로지 작업을 하면서 은하 제국의 비주얼은 나치 독일에서, 그 지도자인 황제는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서, 그리고 그에 저항하는 은하 내전기의 반란군은 베트남 전쟁기의 베트남군에서 영감을 받고 스타워즈라는 스페이스 오페라 영화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드라마 만달로리안이 조지 루카스에게 영감을 준 모험전기, 영웅서사적 이야기에서 모티프를 따와서 이를 재현함으로써 이색적인 공간에서 우리가 동경할 이야기를 만들어 대성공을 거두었다면 안도르는 루카스에게 영감을 준 또 다른 요소인 현실 세계의 역사를 대입하여 이색적인 공간에서 우리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만들어 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담이지만 로그원 프리퀄 드라마가 카시안을 주연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저도 그렇고 왜 진 어소라는 흥미로운 캐릭터를 주연으로 하지 않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드라마의 방향성을 보고 납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 어소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영웅이 된, 얼핏 보면 서민을 대표하는 인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탄생과 생애는 전혀 서민의 그것과 가깝지 않습니다. 진의 친아버지는 공화국과 제국의 인류 과학자이고 아버지의 친구인 크레닉은 정부 권력 다툼의 중심에 있는 요인이며 양아버지나 다름없는 소우게레라는 온 우주의 이름을 날리는 반란군입니다. 드라마는 제국기 스타워즈 은하계라는 거대한 카스트 피라미드의 최하층을 다뤄야 하는데 이 최하층 사람들을 대표하기에 진은 이미 태생적으로 영웅서사의 주인공과 가깝습니다. 반면 카시안은 태생부터 비범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하계에 차고 넘치는 평범한 행성 출신에 입양된 곳도 평범한 가족이고 삶도 평범합니다. 진 어소를 다루는 스타워즈 소설이 이미 2권이나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드라마를 보면서 점점 카시안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납득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살인을 저지른 카시안의 뒤를 쫓는 이는 젊고 야망 있는 기업 경찰 시릴 칸이 이끄는 프리몰의 경비원들입니다. 3화까지의 인트로 이야기에서 제국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참 재미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국의 하청 기업이긴 해도 프리몰도 어디까지나 기업이란 점에서 프리몰의 직원들도 결국 서민 내지는 소시민들이기에 이 드라마는 군인과 군인, 사상가와 사상가끼리의 마찰이 아닌 시민들 사이의 마찰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는 방법과 입는 옷만 다르지 이들 또한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근무하다가 국수를 먹는 직원처럼 짧은 장면들임에도 이런 인상을 주는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들은 페릭스 사람들로 대변되는 저 아래의 서민들에 비해서 권력층에 비교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점에서 시릴 칸 같은 인물들을 낳는 집단이었고 칸과 같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허울뿐인 명예니 영광이니 하는 것들을 쫓다가 카시안과 마찬가지로 대형 사고를 칩니다. 저는 이번 드라마를 보는 내내 시릴 칸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카시안보다도 더더욱 눈길이 가는 캐릭터였는데요. 왜냐하면 시릴은 현실에서도 많이 보이는 유형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군필인 저로서는 갓 부임한 신임 소위 같다고 장남 삼아서 놀리긴 하는데 농담은 제쳐두더라도 열정 하나만 쥐고 사회로 내던져진 사회생활 초년생들은 굳이 스타워즈 우주까지 가지 않더라도 주변 친구들 중에서 찾아도 꽤 손쉽게 보이는 인물들이니 말입니다. 시릴의 입장에서는 동료 경비원들이 목숨을 잃는 참사를 겪게 되어서 이유는 모르지만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진실을 찾으려 했던 것일 뿐인데 일이 틀어졌으니 정말 억울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건 그렇지 않건 카시안의 실수는 시릴의 실수와 합쳐지면서 더 큰 스노우볼을 굴릴 예정이죠. 시릴 칸의 이야기는 국내에 4화가 방영되고 나서 더 자세히 해보려 합니다. 카시안은 점차 좁혀오는 프리몰의 포위망을 루선 레일이라는 수수께끼의 캐릭터의 도움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행성을 빠져나오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어릴 적 기억을 회상합니다. 카시안의 어릴 적 이야기는 따로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번 영상에선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가 전혀 예기치 못한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 인생의 새 챕터를 맞이하는 순간이 반복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교차 편집으로 도드라지게 보여준 3화의 엔딩 장면은 안도르를 보신 모든 분들이 감탄했을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로그원에서 어린 진 어소가 소우게르라의 손에 이끌려 더 넓은 우주로 나아갔던 것처럼 카시안 또한 매번 더 넓은 우주로 나아간 계기가 자의가 아닌 타의에 기반한 것이라는 유사성도 참 재미있죠. 안도르는 호흡이 느립니다. 굳이 다른 스타워즈 드라마들과 비교를 하자면 만달로리안의 1시즌과 비슷하거나 더 느리고 오비안 케노비나 보바책에 비하면 0.5배속 수준입니다. 드라마가 시작하자마자 인퀴지터들이 나타나서 다 때려 부수거나 아니면 스페이스 닌자들이 나타나서 주인공을 두들겨 패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안도르는 주인공과 배경 공간, 이 사람의 과거 역사와 현재의 성격, 그리고 5년 후에 있을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될지 등등 굉장히 많은 생각거리들을 줍니다. 제가 요 근래 스타워즈 드라마들의 후기를 남길 때마다 말버릇처럼 한 더 느렸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드라마 안도르는 차분하고 섬세하게 서사를 쌓아 올라가는 만큼 그런 제 바람에 딱 맞는 드라마였습니다. 호흡이 느린 작품을 어려워하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 드라마는 3화에 하나씩 스토리 아크를 나누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일부러라도 3화씩 몰아서 보시면 3개의 느린 드라마 에피소드들이 아니라 탄탄한 영화 한 편을 보시는 것이나 다름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즐겨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안도르의 4화가 국내에 공개되었습니다. 4화 전세계 방영일 당시에 감탄을 연발하면서 이번 화를 능가할 에피소드는 없을 거라고 칭찬을 혼자 했었는데 얼마 전에 6화를 보면서 오열했습니다. 아무튼 한 가지 확실한 건 안도르는 요 근래 본 스타워즈 영상물 중에서 기승전결 모두 가장 구조가 탄탄한 드라마라는 것이겠죠.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번 리뷰는 안도르 에피소드 4 알다니 에피소드입니다. 페릭스 행성에서 루선 레일의 도움으로 탈출한 카시안은 평생 잡범으로 살 바에야
돼야 진짜 대의의 목숨을 걸어볼 생각이 없냐는 루선의 제안을 듣습니다. 단 5일만 이미 준비된 작전과 팀에 합류해서 탈취 작전을 끝내면 상상도 하지 못할 보수를 주겠다고 말이죠. 전투기 서너 대는 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20만 크레딧을 주겠다는 루선의 제안에 카시안은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4화의 오프닝 씬은 카시안이 어떤 인물인지를 잘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3화까지의 이야기 속 회상 장면과 연결지어서 영상을 하나 만들고 있긴 한데요. 카시안은 결국 돈에 혹한 것 같긴 해도 제국을 상대로 승산 있는 싸움을 해보는 게 어떻냐는 루선의 제안에 설득당한 인물입니다. 매일매일의 생존 경쟁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카시안은 어린 시절 카사라고 불리던 때부터 불의를 용서할 수 없어하고 성격이 불같은 캐릭터입니다. 본인이 이를 납득할지 말지는 몰라도 루선은 카시안의 그 진가를 알아보고 반군에 동참할지 그 여부를 은근히 물어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카시안이 습관적으로 자신을 숨기려 든다는 점입니다. 이 역시도 로그원에서 진과 나눴던 대화와 연결지으면 꽤 재미있는 해석이 나오는데 앞서 말했던 영상에서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한편 흰 제복의 사상전선 최선봉 부대 제국 보안국이 공개되었습니다. 정신병 걸릴 것 같은 새하얀 방에서 새하얀 옷을 입고 은하계 정세를 어떻게 쥐락펴락할지 의논하는 이들은 정말로 유능합니다. 스타워즈 역사상 이렇게 유능한 부서가 있긴 했는지 궁금할 정도로 말이죠. 제국의 육군과 해군이 근육이라면 두뇌라고 해도 될 법한 집단이 처음 등장하면서 카시안이 만들어낸 스노우볼은 더욱 흥미진진하고 예측 불허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본래라면 제국의 눈과 귀까지 들어갈 일은 아니었지만 시릴 칸이 저지른 사고까지 겹치면서 제국은 보안국을 내세워서 페릭스에서의 소위 반동 활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첫 단계로 프리몰이 자체적으로 통치하던 프리몰 성계를 국유화시켜버리죠. 제국 보안국은 겉으로는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효과적인 첩보 활동을 하는 조직 같지만 현장 총괄 책임자인 파르타가즈 소령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보안은 환상입니다. 보안을 원하면 해군을 불러서 연대 병력을 투입하는 게 낫죠. 보안국은 병을 치료하는 보건업자로 그들은 증상을 파악하고 세균을 찾아내 치료하기 어렵게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질병을 파악하는 이들입니다. 사소한 증상, 연관되지 않을 것 같은 일련의 사건들의 진상을 미연에 파악해서 반군이라는 질병으로 자라나지 않게 사전 방지하는 조직이죠. 그렇기에 이들은 치밀하고 명석하고 수술을 집도하는 흰 가운의 의사들처럼 날카롭습니다. 제국이라는 시스템이 낳은 이 역병 의사들을 통해서 드라마는 무식한 군대의 군인들이 아니라 실제로 주인공과 그 주변 인물들을 손쉽게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조직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무서운 기관이 카시안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긴장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들은 스톰트루퍼가 아닙니다. 총으로 육신에 상처를 주는 존재들이 아니라 개인의 사상을 흔들리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현실에 굴복하게 만드는 진정으로 위험한 이들이죠. 여담이지만 보안국의 현장 책임관으로 보이는 파르타가즈 소령은 그 나이 정도 되면 클론 전쟁을 이미 겪은 세대 같은데요. 그런 그이기에 더더욱 전쟁까지 가게 되면 일이 더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안국이 뒤를 쫓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카시안과 루선은 알다니 행성으로 향합니다. 한때 지너소가 그러했듯 카시안은 자신의 부모님의 이름을 가명으로 목에는 카이버 수정을 두른 채로 성공할지도 모를 작전에 생판 모르는 이들과 합류합니다. 리더인 벨, 신타, 네믹, 스킨, 타라민 그리고 곤중이로 구성된 알다니 반군이죠. 알다니의 분위기 구성은 참 재미있습니다. 영국식 억양을 쓰는 제국군에 저항하는 이들이 활동하는 이곳은 실제 스코틀랜드에서 촬영이 되었고 현실 세계의 반군 혹은 게릴라들이 자주 쓰는 AK 계열 총기를 기반으로 제작한 블라스터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리뷰에서 페릭스 행성이 중남미 국가를 강하게 연상시킨다고 했는데 알다니 행성도 그 디테일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영국과 스코틀랜드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볼 수는 없죠. 이 캐릭터들과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가진 메시지는 이번 안도르라는 작품의 메시지가 정말로 뚜렷하고 그것이 현실 세계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기반으로 두고 있음을 여전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반군 캐릭터들의 구성도 참 흥미롭습니다. 주인공인 카시안은 물론이거니와 그를 영입한 루선, 그들을 맞이한 알다니 반란군 일원들 모두 뭘 하는 사람인지 무엇 때문에 제국에 대항하여 싸우는지 그들의 본의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반란군이라고 할 수도 없는 문자 그대로 풀뿌리 뽑아다가 끓여먹는 이 오합지졸들이
단 5년 만에 어떻게 서로의 역사와 과거를 전부 이해하고 연맹군이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될지, 사람 한 명 한 명도 이렇게 뭉치기 힘든데 어떻게 거대한 반군 집단들이 모이게 되는 것일지 참 궁금합니다. 특히나 루선이라는 특이한 캐릭터의 과거와 그의 반군 가담 의도도 정말 궁금하기 때문에 꼭 이야기를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카시안과 알단이 반군 이야기가 막 시작된 한편 드디어 코러산트 행성이 등장합니다. 카시안을 도와준 루선은 코러산트의 갤러리 주인이었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돕는 샨드릴라의 의원 몬 모스마와 겉으로는 사장과 손님 관계를, 속으로는 반군 동조자들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몬 모스마는 일개 행성계를 책임지는 단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의 포스를 엄청나게 뿜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엄청나게 숨이 막혀 보입니다. 자신이 쓰는 은행은 하루아침 만에 전 직원이 교체되어 있고 운전기사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집에서마저도 한숨 돌리는가 했지만 친제국주의자인 하남자 남편 페린이 집에 있습니다. 모스마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그 어디에도 없죠. 제가 개인적으로 소름 돋았던 부분은 몬 모스마가 갤러리에 들렸다는 소식이 그녀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남편의 귀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반군 사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쓰러질 위치에 서 있는 몬 모스마.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반군을 도우려고 합니다. 안도르의 이번 화는 제국기 은하계라는 피라미드의 최상층인 코러산트의 몬 모스마, 그 아래에서 다른 계층들과 윗계층을 이어주는 루선, 그 아래에 중산층 가정의 시릴칸, 그리고 그 아래에 카시안과 알다니 반군을 조명하면서 당시 사회상의 구조를 완벽하게 묘사해냅니다. 모두가 대등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던 계급 구조가 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펠퍼틴의 측근인 비지에, 마스 아메다의 사람들이 언급된과 함께 모스마는 고먼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드라마 방영 전에 제가 드라마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소개드렸듯 반란군과 몬 모스마 이야기에서 고먼 사건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대참사입니다. 안도르는 모스마 이야기 진행 내내 고먼을 계속 언급하면서 점차 이 사건이 어디까지 고조될지, 이 사건이 모스마의 행보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 시즌에 고먼 대학살이 일어난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에피소드들이 있으니 그 에피소드들에서 고먼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시안의 오리진 스토리를 설명하는 3화까지의 스토리 아크가 끝나고 알다니 아크가 시작되었습니다. 로그원 베타라고 불러도 좋을 아슬아슬한 작전에 운명을 맡기는 팀원들과 그 일행이 된 카시안의 뒤를 쫓기 시작한 제국의 보안국, 카시안이 시작한 이야기는 점점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예정입니다. 이 스토리 아크가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로 끝날지 이미 알고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그 과정을 밟는 것도 그만큼 가슴 졸이는 경험일 것 같습니다. 때린 놈은 잊어도 맞은 놈은 기억한다. 직역을 하자면 나무가 기억하는 걸 도끼는 기억 못한다는 격언은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속담입니다. 피해를 준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영원히 그 상처를 잊을 수 없다는 굉장히 직관적인 속담이죠. 이 속담의 일부를 제목으로 삼은 안도르의 5화는 제국의 피해를 입은 이들의 울분 섞인 복수극이 어떻게 천천히 진행되는지를 다룹니다. 몬 모스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모스마의 가정은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찌질한 남편뿐 아니라 딸인 레이다 또한 아버지를 닮아서 모스마에게 대드는데요. 옆에서 그걸 말리려는 신용도 하지 않고 고소하다는 듯이 숨죽여 웃는 남편은 드라마를 보는 내내 제 속을 열불나게 만들었습니다. 작중 시점에 41살인 모스마는 샨드릴라 행성의 총독인 어머니와 은하공화국의 판결 장군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로 16살을 앞둔 해의 겨울에 운동선수와 사랑에 빠지고 정치인 부모님들에 반항하고자 6개월 동안 정치 쪽은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스마가 할 법한 일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사춘기를 힘겹게 보낸 것이 유전이라도 되었는지 그녀의 딸도 비슷한 모습이죠. 모스마의 딸인 레이다는 본래 레전드 세계관에서 리다라고 불리던 인물로 당시 모스마는 딸인 리다와 아들인 조빈 남매를 낳아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인 조빈은 연맹군의 상병으로 복무하다가 호스 전투 도중에 다스베이더에 의해 살해된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다행히 리다는 문제없이 잘 살다가 야빈 전투 17년 후 시점에 어머니인 모스마가 한평생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모스마의 은퇴 이후에 어머니 곁을 지켜준 착한 딸입니다. 한때 반항기를 겪던 모스마가 후일 반군의 위인이 되었듯이 딸인 레이다도 지금은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를 때지만 이후 모스마가 고먼 사건을 계기로 반군을 창설하는 등 제국 타도 활동의 제1선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고 모스마의 가장 가까이에서 어머니를 보좌하는 인물로 거듭
거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스마와 함께 레이다도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면 후반부에 참 뿌듯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지난 4화에서 간 만난 알다니 반란군의 이야기는 이번 화에 접어들어서 더 자세하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감옥을 여러 차례 드나들면서 제국에 복수하려 하는 스킨과 신년 빼면 시체라는 어린 네믹, 냉혹한 전사 신타카즈, 루선과 접점이 있는 벨, 전직 스톰트루퍼 출신 타라민, 그리고 제국의 이중첩자인 곤중이입니다. 4화에서 풀뿌리 캐먹으면서 활동한다던 알다니 반란군은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사냥젖자다가 요기하는 식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제국 기지를 털 생각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나무로 만들고 우주선을 발진시키는 방법도 모른다는 사실에 카시아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말하죠. 잠깐 쉬는 시간 동안 카시아는 어린 네믹과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네믹은 구닥다리이긴 하지만 정확한 항로 계산기와 자신이 쓰고 있다는 선언문을 잠깐 보여주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 하나만으로 네믹이라는 캐릭터에 정말 많은 호감과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믹은 기술로 대변되는 제국이 제공하는 허구의 복지에 사람들이 천천히 잠식되어서 억압에 묻어졌다고 역설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통과 오래된 기술들, 자유를 비롯한 정신마저도 잊혀졌다고 말이죠. 많은 변화들이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그 치밀하고 계산적인 억압을 제국의 시민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미 2수, 5수까지 내다본 정책이 실행될 때마다 시민들은 그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바뀐 시스템 속을 살아가야 하게 됩니다. 네믹은 시스템에 반항하는 사람들을 믿으며 그 사람들의 기본권을 빼앗기 위해서는 온 은하계를 들쑤셔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시민들이 제국 시스템에 익숙해진 현 시점에 언뜻 보면 네믹의 주장은 순진하다고 느껴질 정도이지만 실제로 후일 내전이 벌어지면서 온 은하계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동기였을 뿐 네믹이 틀린 것은 아니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바로 네믹이 쓰고 있다던 선언문입니다. 캐논과 레전드 확장 세계관에는 반군 선언문이란 요소가 있습니다. 반란군 선언문은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패러디해서 제작된 반군 연맹의 창설을 선언하는 선언문인데요. 제국이 반란군을 테러리스트들이라고 선전하자 그 악성 선전에 대항하기 위해서 몬 모스마가 직접 서면으로 작성한 글이란 설정이 있습니다. 현재 네믹과 모스마를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 캐릭터로 루선 레일이나 카시안 안도르 두 사람이 있는 만큼 이 두 요소들이 서로 연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다니 반군 캠프 너머에는 곤중이가 실질적인 현장 책임자로 있는 알다니 육군기지가 있습니다. 장교도 아니고 스톰트루퍼도 아닌 일반 육군 병사들이 집중 조명되는 건 이 작품이 처음이죠. 제국 육군 산하의 정예병단인 스톰트루퍼들이 활동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곳임을 보여줌으로써 실제 제국 육군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육군 병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볼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특정 장소에서 활동하는 병사들을 일부러 구분해가면서 서사 빌드업을 쌓은 덕분에 멍청함의 상징처럼 그려지던 스톰트루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급이 있는 병사들임을 보여주고 이야기가 저 아래 서민들의 이야기에서 점차 중요한 집단들이 하나둘 섞이며 쌓아 올려진 듯한 감상을 주게 됩니다. 스타워즈 속의 군대 모습은 항상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었지만 안도르 속 제국 육군의 모습은 실소가 나올 정도로 실제 군대의 모습과 닮아있다는 점도 재밌었습니다. 기지를 청소하다가 부대 사령관의 부인이 가구를 옮긴다고 도와주러 간 병사들이나 그 병사들이 내버려둔 작업을 빨리 끝내라고 휴가로 협박하는 간부나 근무 서다가 경치 구경하는 짬찬 상병, 근무도 근무지만 장교에게 알다니의 눈이 보고 싶다고 말하는 병사들도 그렇고 지난번 페릭스와 마찬가지로 이 칙칙해 보이는 군부대도 사람들이 진짜 살아가면서 근무하는 공간이라는 것이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공간 속에도 나름의 서사가 있다는 것이 말이죠. 이런 실감나는 군부대의 묘사가 가능했던 건 오하의 감독인 수잔나 화이트 감독이 실제로 HBO의 이라크전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제너레이션 킬의 제작진 중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실감나고 생생한 부대의 모습을 그렸던 게 아니었나 싶네요. 타이 전투기가 특유의 굉음을 내면서 저공 비행하는 장면은 타이기가 종이 비행기라는 걸 알아도 지상의 민간인 시각에서 전투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준 장면 같습니다. 보통 타이 전투기의 외형과 더불어 가장 큰 특징인 쌍발 이온 엔진 소리를 잘 쓴 작품은 없는 것 같은데 4화에서도 그렇고 작품 내내 그걸 잘 써서 멋진 장면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고 하는 제국 보안국 장면도 어김없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로 감독관과 부관인 허트는 은하제국군을 통틀어서 가장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장교 같은데요. 야근하겠다고 자원하는 부관이나 늦었으니 퇴근하라는 상관이나 너무나도 건강한 직장 느낌이 나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미로가 찾으려는 조직적인 반군 활동의 증거로 여러 가지 행성들도 언급되었는데 반군 점조직
관객들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활동하려는 전조를 유능한 제국군이 미리 파악했다는 점이 참 무서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데드라 미로라는 캐릭터는 드라마 3화까지의 시릴 칸과 몹시 닮아 있습니다. 일은 하라고 하지만 자기가 진정으로 믿고 실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는 상관의 말을 거역하고 홀로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인데요. 다만 시릴은 아예 경험이 없던 사회 초년생이라서 일을 망쳤고 데드라는 실무 경험이 있었던 터라 그리고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릴보다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사 진행이 마치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듯 수직적으로 진행되니 정말 신기하면서도 다른 작품들보다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전 세계를 흥분과 환호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안도로 시리즈의 제6화 알다니의 눈입니다. 황홀하다, 장관이다, 가슴이 먹먹해진다, 역사적이다 등등 무슨 말로 형언을 하던지 은하계가 선사하는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방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안도르 리뷰는 제6화 알다니의 눈을 다룹니다. 에피소드는 작전 투입 직전 우리의 네믹이 카시안과 대화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네믹은 굳게 믿는 신념이 있는데도 떨리는데 어떻게 카시안은 떨리는 기색이 없냐고 부러워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밤에 쓴 글 자유를 위한 은하계 투쟁에서의 용병의 역할이라는 글을 언급합니다. 무기는 도구니까 그걸 쓰는 용병도 도구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이익을 얻는 데 요긴하게 쓰인다. 제국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데 반군이라고 용병을 쓰면 안 될 이유가 있냐고 말이죠. 카시안은 제국에 대한 말은 맞다면서 네믹의 말이 반만 맞다고 합니다. 제국은 반군이 용병을 쓰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이죠. 개인적으로 마키아벨리즘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대화에서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언급했던 용병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용병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 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용병들은 동료들과 있을 때는 용감하게 보이지만 강력한 적과 부딪히게 되면 약해지고 비겁해집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스킨이라는 캐릭터가 바로 이 범주에 들어있는 캐릭터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스킨이 반군에 동참하게 된 경위도 팀원들에게 자신의 과거랍시고 말한 내용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반군의 아젠다는 다 필요 없고 그저 돈만 노리고 접근한 숨은 용병이었습니다. 스킨은 고의적인 것인지 아닌진 몰라도 어무 사격이 필요할 때 겁먹고 숨어서 타라민이 죽게 만들었고 네믹이 다쳤을 때도 다른 사람들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일부러 의사가 있는 행성으로 향하자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이 팀에서 공식적으로 용병이라고 알려진 카시안은 스킨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입니다. 그는 비록 명령이었다고 해도 최선두에서 팀원들을 위해 움직였고 직접 우주선도 몰고 제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때 보여주었듯 팀원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과 함께 팀원들을 배신하자는 스킨을 죽였죠. 다른 이들을 배신했던 스킨이 자신도 언젠간 배신할 것이라고 여겨서인지 그게 아니라면 스킨과 그가 하는 말들이 카시안 내면에 있던 또 다른 자아의 모습과 닮아있다는 사실에 역겨워서 스스로에 대한 다짐처럼 총으로 쏘아 죽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카시안은 4화에서 알다니에 도착했을 때 루선의 우주선을 빼앗아 달아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돈 때문에 끌려오긴 했어도 카시안은 이 지긋지긋한 제국을 상대로 승산 있는 싸움을 하고 싶어서 더 이상 지는 것이 싫어서 알다니로 온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카사가 그러했듯 카시안 안도르는 잘못된 것에 잘못되었다고 말하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카시안은 스킨의 제안에 대한 답으로 블라스터 총탄을 돌려주었죠. 겉으로 보이는 카시안과 그 내면에 있는 카시안의 성격 모두를 가지고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캐릭터 빌딩을 하는 모습이 참 재미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알다니 기지의 사령관은 코러산트에서 온 공병장교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전에는 공병장교라길래 혹시 공병 출신인 크레닉이 등장하나 싶었는데 아직 크레닉급의 고위장교가 이야기에 끼어들 타이밍은 아니기에 역시나 신규 캐릭터였죠. 아무튼 이 장면도 대사가 굉장히 재미있었던 부분입니다. 지난번 영상 댓글 중에 기술의 발전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고 전통 중에는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고 의견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네믹이 했던 제국이 기술을 통해서 자유와 전통 같은 개념들을 지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이셨는데요. 틀린 주장은 아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 기술 발전을 시키는 주체의 의도와 동기에 대한 고찰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화에서
제국군은 내미기했던 그 주장에 아주 훌륭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제국군은 알다니인들이 알다니의 눈을 보기 위해 순례하는 열흘간의 힘든 여정길에 고의적으로 편의시설들을 설치했습니다. 쉼터와 지역 음료를 파는 선술집들을 말이죠. 언뜻 보면 행성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알다니의 눈을 보기 위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성소가 자리한 부지를 대형 군사기지로 재개발하고자 그 성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15,000명이었던 순례자의 수는 6화 시점에 500명으로 급감했고, 심지어 출발한 500명 중에 열흘간의 순례길을 완주한 사람은 고작 60명이었습니다. 제국은 시민들의 편의를 보아준 척 그 이면에 2중 3중으로 된 계략을 감추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따뜻한 침대와 술이 최종적으로 군사기지를 늘려서 은하계를 더 효율적으로 농락하기 위한 술책임을 일반인들이 대체 무슨 수로 알아차릴까요? 분명 기술의 발전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존에 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된 것들, 잊은 것들, 그 기술을 제작한 사람의 본의 같은 개념들은 기술의 편리함 뒤에 감춰져 더 이상 찾기 힘들게 됩니다. 제국은 기술뿐 아니라 평화, 정의, 질서, 안전이라는 비슷한 말들로 시민들이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그들을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알다니의 눈이 슬슬 시작되고 알다니인들도 성소로 점차 모여드는 상황. 제국군은 아둔한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조롱하지만 그 시민들 속에는 반란군이 잠입해 있습니다. 알다니 기지의 사령관인 제이홀드 사령관은 뒤룩뒤룩 살찌고 시민들을 하찮게 여기고 가족에게 손찌검을 할 것이라며 함부로 대하는 제국 그 자체를 나타냅니다. 지난 14년간 현실에 안주하며 위기의식도 없고 오만방자한 인물이죠. 반군은 알다니의 눈이 시작되어 사람들이 정신없어지는 그 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굉장히 짧게 스쿠버 다이빙 씬이 등장하는데 그 찰나의 순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쿠버 촬영까지 진행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호수에 잠수해서 최종적으로 기지에 침투한 벨과 신타, 작전을 승인하기 직전에 벨의 그 긴장한 얼굴을 클로즈업한 장면이 참 긴장되고 멋졌던 장면이었습니다. 안도르를 제외한 전원을 처음 보는 만큼 우리가 지난 두 에피소드에서 만난 이 캐릭터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는 모르기에 그 궁금증과 긴장감이 드라마 안도르가 방영 이전에 SF 첩보물이라고 선전한 바로 그 장르적인 특성을 보여준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벨이 작전 승인 지령을 내리고 스쿠버 장면만큼이나 입이 떡 벌어지는 케이블 강화 시퀀스도 짧게 지나가는데 안도르는 이렇게 별거 아니라는 듯이 짧게 지나가는 장면들에도 힘이 실려 있어서 정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반란군 전원이 사령관을 호위하며 기지 내부로 들어간 순간 그들의 작전이 진짜로 시작됩니다. 사령관의 가족을 인질로 잡은 알다니 반군은 전부 죽기 싫으면 금고 여는 것을 협력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말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코러산트에서 온 공병 장교가 총을 꺼내면서 아이는 내보내달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초반 빌런으로 등장한 시릴 칸이 사건이 끝나고 어머니를 찾아간다는 악역으로서는 기상천외한 행보를 보여줬던 것처럼 이번 공병 장교도 온갖 악독한 행위를 일삼는 은하제국의 군인임에도 아이는 내보내달라고 말을 합니다. 제국이라는 체제에 복종하고 그 시스템에 헌신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다른 이들과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개개인의 도덕관점까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행성을 터뜨려도 자기 가족에게는 살뜰하게 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토착민들을 몰아내고 군부대를 설치하는 건 괜찮다고 여겨도 아이나 노인을 죽이는 행위는 용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도르는 계속적으로 이 은하계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은 흑백 논리로 구분되는 공식에 따르는 캐릭터들이 아니라 복잡하고 입체적인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국군은 무조건 나쁘고 반란군은 무조건 착하지 않습니다. 이번 화에서 어린 아이에게 총구를 겨눈 건 반군이고 제국군은 아이를 놓아달라고 말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지을 기준은 없습니다. 역시나 또 짧은 장면이었지만 제국군이 보직에 따라서 군복 디테일이 다 다른 점도 재밌었습니다. 취사병 같은 친구들은 앞치마 비슷한 걸 앞에 걸치고 있고 통신병은 제국 기술진 유니폼이고 지난번 짬찬 상병도 다른 군복과 디테일이 조금 다릅니다. 금방 지나갈 수도 있는 포인트여도 안도르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알다니 반란군이 쳐들어간 금고시설에는 어마어마한 크레딧 다발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원래라면 알다니 육군기지 인근에 공군기지에서 승인 코드를 주어야 열리는 시스템이지만 반란군은 폭탄으로 금고를 따버립니다. 기지 안에서 정신없이 크레딧이 화물선에 실리는 동안 알다니의 지상의 조명은 하나둘 꺼지기 시작합니다. 태양이 먼저 졌고 군기지의 조명이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으로 성소의 모닥불까지 꺼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 그렇게 모든 불이 꺼지고 알다니의 눈이 시작됩니다. 3년에 한 번씩 수천 개의 유성우가 일제히 알다니의 상공을 지나며 밝게 빛나는 황홀한 현상, 그 경이로운 광경은 행성에 있는 모든 이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한편 알켄지 공군기지에서는 육군기지에서 연락이 없자 전투기들이 뜹니다. 짧은 장면이었지만 마치 게임 스쿼드론을 연상케 하는 정교한 타이 전투기 조종석 세트, 그리고 타이기 경납고 특유의 공중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면서 발진하는 장면은 메카닉을 좋아하는 팬 입장에서 기절할 것 같았던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공군기지 말고도 문제는 또 생겼습니다. 곤중이와 함께 기지에 오래 있었던 우리의 상병 캐릭터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현장에 나타난 것이었죠. 그거 조금 움직였다고 픽 쓰러지는 뒤룩뒤룩 살이 찐 사령관이 쓰러지자 사태를 파악한 상병, 곧바로 총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쓰러진 인물은 끝까지 살아갈 줄 알았던 곤중이었고 다음으로 타라민이 쓰러집니다. 맨 처음에 말했듯 이 장면에서 스키는 타라민이 엄호해달라는 말을 듣고 움직이는 척했지만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총 몇 발 쏘다가 결국 숨게 되면서 타라민을 죽게 만듭니다. 출발도 하기 전에 2명이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5명으로 줄어든 알다니 팀은 전력을 다해서 화물선을 발진시키는데 그마저도 고속 발진하는 화물선의 화물에 깔리면서 네믹이 큰 부상을 입습니다. 반군을 태운 채로 알다니의 눈으로 돌진하는 우주선. 네믹이 지난 4화에서 했던 말대로 알다니의 눈은 지상에선 아름답지만 상공에선 아수라장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늘에선 전투기가 반군을 쫓고 부상자가 죽어가고 엄청난 거액의 돈이 알 수 없는 목적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은하계는 우주가 탄생한 이래로 변함없이 아름답지만 그 반짝이는 별들과도 같은 하늘에서는 항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황홀경과 처절한 사투를 대비하여 보여준 이 장면은 단순한 비주얼적 측면 외로도 정말 길이길이 회자될 명장면이었습니다. 우주선에 탄 이들과는 별개로 신타는 제국군으로 변장하고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냉혹한 전사라고 묘사된 인물이기도 하고 그들의 얼굴이 포로들에게 노출되었기에 사령관의 아내와 아들을 비롯한 포로들은 신타의 손에 죽임당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부상당한 네믹은 다행히 의사에게 옮겨져 수술을 받으면서 목숨을 구한가 싶었지만 수술 끝에 끝끝내 숨을 거둡니다. 반군을 위해서 정신과 육신 모두를 바친 네믹이 숭고하게 죽었지만 바깥에서는 앞서 말했던 두 용병들이 돈이 어쩌네 떠들다가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졌죠. 네믹은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쓰던 선언문을 카시안 안도르에게 넘겨달라고 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전에 말했듯 네믹의 이 선언문은 몬모스마가 반란군 창설에 쓴 반란군 선언문의 초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 물건입니다. 카시안이 그 물건을 받으면서 모스마에게 넘어갈 가능성은 더 올라갔죠. 그와는 별개로 순수한 반군의 정신을 가진 네믹이라는 캐릭터가 카시안에게 자신의 마음이나 다름없는 이상이 담긴 선언문을 넘겨주고파 했다는 점도 재밌습니다. 알아듣는 척만 하고 네믹의 사상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스킨과는 다르게 카시안은 용병임에도 그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감상을 이야기해 주어서였을까요? 그 의도는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알다니가 멋지게 난장판이 되자 그 불똥이 튄 곳은 정작 제국 보안국이었습니다. 바로 밤에 전 직원이 비상 소집되고 보안국의 파타가즈 소령은 진상조사나 사건 은폐가 아니라 곧바로 비상보복 작전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제국의 방식입니다. 어느 한쪽 행성에서 일이 벌어진 것을 온 은하계에 책임을 묻고 그걸 보복이라고 부릅니다. 간신히 숨만 쉬고 살아가고 있는 은하계를 더더욱 꽉 움켜쥐는 것이죠. 술렁거린 것은 보안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스마가 고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급히 보고를 받고 자리를 비웁니다. 이미 텅텅 빈 의회의 자리들을 보자니 뼈다귀만 앙상하게 남은 민주주의의 잔해물 같아서 참 슬펐네요. 모스마는 기겁하고 루서는 웃습니다. 평화로운 제국기에 제국 군대가 지키는 금고가 털려 8천만 크레딧을 도난당한 알다니 사건은 과연 은하제국과 펠퍼틴 수하의 은하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안도르의 다음 7화는 기존의 3화 구성의 스토리 아크가 아닌 단독 에피소드로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발판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용두사미가 아니라 용두 용미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안도르 시리즈의 다음 화가 정말 기대됩니다. 6화에서 벌써부터 극상의 퀄리티를 보여준 드라마 안도르가 재미없어지는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7화도 이전화 못지않게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이번 화는 특히나 드라마에서 등장한 모든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모조리 풀리던 에피소드였기에 에피소드 리뷰도 굉장히 길 예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개인적으로 안도르 방영 이전부터 바라던 소망도 이루어져서 유난히 더 기쁜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드라마 안도르 리뷰는 제7화 공표를 다룹니다.
이번화는 한국의 가정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일매일이 숨막힐 것 같은 시릴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아들을 박박 긁는 어머니의 잔소리 뒤로 알단이 기지가 털렸다는 뉴스가 들려오는데요. 홀리데이 스페셜 이후로 스타워즈에서 홀로그램이 아니라 TV로 무언가를 본다는 느낌이 기묘해서 재미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밤새 야근한 제국 보안국이 조명되는데요. 사태가 사태인 만큼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클론 전쟁의 영웅 ISB의 실무 책임자인 월프 율라렌 대령이죠. 펠퍼틴 황제를 아주 오랫동안 옆에서 보좌해온 인물인 그는 현재까지 안도르에 등장한 인물 중에서 모스마와 더불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높은 사람입니다. 은하 제국과 보안국이 할 일은 주먹을 더욱 꽉 움켜쥐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그 한평생을 청렴하고 깨끗한 국가를 만드는 것에 전념한 율라렌이다 보니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수 있는 작금의 현실은 그에게 있어서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라렌은 펠퍼틴이 내린 전 은하계 단위의 보복 계획을 전달합니다. 조금이라도 반군 활동이 보이면 해당 구역 전체에서는 알다니에서 도난당한 8천만 크레딧에 5배나 되는 4억 크레딧, 한화 약 5,800억이 곡물세로 징수됩니다. 반란 활동을 감추기 위해서 문화, 축제, 전통을 이용할 경우 제국의 관용을 더 이상 바라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이기까지 하죠. 펠퍼틴은 비밀경찰국인 ISB에 상상을 초월하는 권한을 줍니다. 6해군의 자료를 무제한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ISB는 사실상 군대 위에 있는 조직으로 활동하게 되고 의회에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합법적으로 끔찍한 방식의 감시와 수색, 압수를 그 어떤 제약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초유의 법안명은 공공질서 재심리명령, 줄여서 PORD라고 부르는 명령입니다. 그동안 가만히 있던 것들, 별거 아닌 것이라 여겨진 것들도 재심리와 압수수색을 통해서 뭔가 구린 게 보인다 하면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징계를 내리는 법안입니다. 예컨대 무단횡단을 한다거나 길거리에서 돈을 줍기만 해도 제국의 질서체계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무기징역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부의 이런 행보를 사법부인 법원에서 용납하겠어 싶으시겠지만 드라마 마지막 장면에서 알 수 있듯 법원은 의회와 마찬가지로 이미 제 모습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황제를 선두로 한 정부에서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는 없습니다. 이 장면이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서 제국군이 정말 별거 아닌데도 법을 들먹이면서 일반인들을 체포하는 장면도 전부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안도르와 같은 시간대를 다루는 애니메이션 반란군 시리즈는 돌연 평화로운 제국기에 민간인 마을 위로 제국군이 스타디스트로이어를 띄워서 군대를 투입시키고 과일을 팔면서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상인을 반역자로 체포하는 등 기상천외한 행보를 보여주었는데 물론 시간대는 딱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공공질서 재심리 명령의 여파가 반란군 시리즈의 로탈까지 뻗어졌다는 해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끔찍한 명령은 제국에 큰 일격을 가한 알다니 사건이 온 은하계로 보도됨에 따라 제국에 대항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퍼진 현 시점에 제국이 오히려 그들을 더더욱 꽉 움켜쥐어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은 것인데요. 데드라는 이번화의 제목처럼 반군이 한 건 강도짓이 아니라 공표였다며 제국의 대처가 마음에 들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제국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데드라는 알다니 사건을 단독 도난 사건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은하계 전체 규모로 활동하는 반란군 네트워크라는 희미한 존재를 밝혀내 미연에 싹을 잘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미로는 이를 위해서 다른 감독관들의 담당 업무 구역을 무시하고 온 은하계에서 실종된 군사 장비들을 모조리 찾아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던 점은 파타가즈 소령으로 대표되는 클론 전쟁을 겪은 인물들이 은하계를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난번 클론 군대 이야기에서도 언급했듯 클론 전쟁기에 펠퍼틴을 비롯한 인물들은 은하계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도에 의미적으로 줄을 그어서 그것을 구역이라 칭했습니다. 파타가즈 소령도 그중 한 명이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데드라 미로 같은 구역 구분 없이도 온 은하계급으로 정세를 파악하는 젊은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당시에는 천재적인 발상이었던 것도 이제는 구식이 되었습니다. 미로는 확실한 데이터를 모아서 자신의 상관인 파타가즈에 면전에 대고 그의 방식이 구식이라고 정면 승부를 보았습니다. 그릇이 큰 파타가즈는 데드라가 확증이 있다고 하니 큰 용기를 낸 그녀를 두둔하며 그녀에게 모든 사건의 시작점인 페릭스를 조사할 권한까지 내줍니다. 개개인의 업무 성과와 능력을 인정해주는 건강한 조직인데 정작 그 조직이 하는 것이 시민들을 더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 참 충격적이고 안쓰럽습니다. 온 은하계에 울려 퍼진 공표. 모스마는 그 공표를 한 장본인인 루선을 급히 찾아갑니다. 루선은 지난 6화에서 알다니 건이 성공하자
통쾌하긴 하지만 어딘가 찝찝한 리액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팀원들의 생사 여부를 걱정하거나 궁금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크바 제독이나 라더스 제독이 불가능한 작전에 성공한 상황에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싸웠다 죽은 이들을 기렸던 것과는 반대로 루서는 소우게레라나 코믹스 쪽에 등장하는 페렌바처럼 사람의 목숨은 대의에 비하면 벌레만도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류인 듯합니다. 모스마는 루선이 한 짓에 경악하면서 당신이 뭘 시작했는지 아느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을 것 같냐고 묻지만 루선은 그 누가 쓰지도 않을 무기를 만드냐며 반군 네트워크는 이미 구축되었고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다고, 펠퍼틴이 막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루선은 알다니 건을 성공시키면 제국이 오히려 은하계를 더 억세게 움켜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살기가 더 어려워진 시민들에게는 한계점이 있을 테고 그 한계점에 정부를 뒤집어 엎고 싶어지면 알다니 사건을 보여주어 좋은 본보기로 삼게 하고 군대가 필요하면 반군 네트워크를 이용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제국은 더 통치하기 편한 은하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들을 죽이거나 고문합니다. 하지만 루서는 그런 정부를 뒤집어 엎고 반란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죽거나 고문당하게 만듭니다. 저쪽이 먼저 개싸움을 걸어왔다고 해서 이쪽도 개싸움으로 응수한 것이 맞을까요? 지킬 선 없이 싸우면 종장에 어떤 파국이 되는지는 알다니 반란군을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숭고한 정신과 이념은 진작에 죽고 없어지고 결국 남는 건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이 전부입니다. 어찌 보면 클론 전쟁기의 분리파와도 같습니다. 은하공화국 말기에도 반란이 일어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외곽 은하를 둘러싼 과세, 구역차별과 종족차별, 인간중심적인 은하계 사회와 포스가 아닌 의회와 평의회의 끈앞풀이 된 제다이. 하지만 시민들의 그런 불만을 해결한 건 분란으로 이익을 챙기려 했던 기업체들의 수장이고 그들은 협상이나 설득 단계를 건너뛰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처참히 짓밟히고 능욕당했죠. 공화국기부터 이어진 민주주의의 정신을 가진 모스마가 루선의 방식에 동의하는 순간 당장의 반격은 있을지언정 반란군의 미래는 없습니다. 급진주의자들이 정부를 세우면 결국 또 다른 군부 정권이 들어설 뿐입니다. 이것이 제복과 군복을 입은 군인들 사이에 흰 의원복을 입고 선 모스마가 반군 연맹에 꼭 필요한 이유이며 그녀의 입을 통해서 내믹의 정신이 죽지 않고 영원 불멸할 까닭입니다. 다시 시릴의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시릴은 표준국이라는 제국의 정부 부처의 면접을 보러 갑니다. 공화국기부터 있었던 표준국은 은하계 수십만 행성의 시간과 단위 등을 통일하는 업무를 하는 부처인데요. 이외에도 은하 제국에는 다양한 정부 부처들이 있습니다. 당장 캐넌에만 해도 제국 보안국과 표준국이 있으며 작전국, 교정국, 선박 업무국, 내사국, 과학국 등이 있죠. 그런데 그런 재미없어 보이는 부처들 중에서도 특히나 더 끔찍하게 지루할 것 같은 표준국이라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유일하게 색이 있는 옷을 입은 시릴, 숨이 턱 막히는 인간 우리에서 시릴은 영원히 연료정화 같은 일을 할 위인은 아닙니다. 꽤 많이 말한 것 같은데 아직도 리뷰할 거리는 더 남았습니다. 루선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돈을 턴 한편 모스마는 자신의 방법대로 반란군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모스마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던, 현재로서는 가장 기댈 수 있는 테이 콜마라는 샨드릴라 출신 은행장에게 손을 뻗습니다. 테이는 제국의 의원인 모스마도 제국 사람들과 한통속인 줄 알고 처음에는 정치적인 도움을 주기를 거절하는데, 물론 몬 모스마가 반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모르고 있었다지만 내 정치 성향이 당신에게 버거울까 걱정된다는 그의 말은 듣자마자 헛웃음이 새어나온 대사였습니다. 모스마도 그 얘기를 듣고 따라 웃습니다. 그리고 술이나 퍼마시면서 내 얘기 잘 들으라며 진짜 버거운 정치 성향이 무엇인지 테이의 귀에다가 속사포처럼 때려박습니다. 반군 만들려고 돈 모으고 있으니까 돕기나 해라. 물론 정확히 뭘 하는지 말해주진 않았지만 말이죠. 이 장면은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시스의 복수 삭제 장면과도 꽤나 접점이 많습니다. 한때 파드메가 말했듯 모르는 게 나은 것들도 있기 마련이라는 말을 모스마가 테이에게 했다는 말도 그렇고, 은하계에서 단 3명만 이 일을 안다는 말도 시스의 복수 삭제 장면에서 몬과 함께 의논했고, 드라마 오비안 케노비에서도 제국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보인 베일 오르가나와 새로운 동지 루선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원래였다면 그 세 사람에 파드메가 들어갔겠지만 하필이면 행보가 파드메와는 정반대인 루선이 들어갔다는 점도 조금 슬픈 것 같습니다. 자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루선과 함께 있을 때는 매번 휘둘리기만 하던 모스마였지만 그녀 자신이 짠 판에서만큼은 상황을 주도하고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치밀한 면모가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방이 적대 세력인 빌딩숲 코로산트에서 그녀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아 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주인공인 카시안 이야기입니다. 알다니 건으로 돈을 번 카시안은 어머니 마바를
마바를 찾아갑니다. 마바를 찾아간 카시안이 아주 짧게 언제부터 문을 잠그고 살았냐는 대사를 하는데, 그 말은 페릭스 행성은 이웃들끼리 서로 다 잘 알고 관계가 좋아서 문을 밤중에 열어두어도 도둑이 들거나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동네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살아가는 건 힘들지 몰라도 서로서로 돕고 살기는 정말 좋은 그런 동네 말이죠. 그리고 이 짧은 대사는 페릭스를 떠나자는 카시안의 제안에 대한 마바의 대답을 예상하게 해줍니다. 카시안은 드라마에서 처음으로 마바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어디 따뜻한 곳에서 같이 행복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연로한 마바에게 페릭스는 단순한 고향이 아닙니다. 카시안이 자신의 아들이듯 페릭스의 모든 건물, 도로, 사람들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죠. 바로 다음날 어머니를 데리러 온 카시안에게 마바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하계 어딜 가든지 제국의 발 아래에서 사는 건 매한가지이기에 마바는 저항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카시안에게 자신은 반란을 할 것이며 알다니의 영웅들을 보라고 말합니다. 화들짝 놀라는 카시안에게 마바는 제국 수비대를 공격할 정도로 용감한 영웅들이 있다면 늙은 나도 용기를 내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루선의 계획대로 알다니 사건은 일종의 선언이 되었습니다. 연로한 마바도 이렇게 희망을 갖는데 힘들게 싸워나가는 반란군들은 얼마나 위안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반란군의 첫 승리인 스카리프 전투와 영원한 전설로 남은 야빈 전투, 그리고 엔도 전투는 온 은하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카시안은 파국으로 치달았던 알다니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장본인이었기에 그건 어떤 대단한 업적도 아니고 그저 강도짓이었을 뿐이라고 말하며 어서 페릭스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카시안에게 마바는 그를 이해한다고, 뭘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걸 빼앗긴 너는 너만의 길을 걸어가도 이해할 거라고 말합니다. 알다니 사건은 카시안으로 하여금 결국 대의고 숭고한 업적이고 그 내면은 추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바는 알다니 사건으로 오히려 제국에 격돌하고 싶어합니다. 카시안이 떠나야만 할 때 마바는 남아야만 합니다. 카시안은 매정하게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안아주지도 않고 집을 나섭니다. 만약 이 대화가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라면 어머니는 카시안에게 네 결정을 모두 존중하고 이해한다고 했지만 아들은 그럼에도 나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이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대화라면 가슴이 정말 찢어질 것 같습니다. 마바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한 카시안에게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정한 그의 내면을 알고 있으니 할 수 있는 말이겠죠. 마바 다음으로 카시안은 빅스를 찾아갑니다. 카시안과 빅스는 어린 시절부터 친했고 한때 연인이었다는 뒷이야기가 여기서 풀리죠. 빅스는 카시안을 지키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의 새로운 애인마저도 희생하고 정신과 육체 모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카시안은 페릭스 행성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면서 빅스에게 못된 말만 하고 돈만 틱 던져주고 용건만 말하고 떠납니다. 은하계 저 너머에서는 다른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정이 많은 사람이 되는 카시안이지만 정작 친구와 가족이 있는 페릭스에만 오면 유난히 차가워진다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3화까지의 이야기처럼 중요한 플래시백으로 등장할 줄 알았던 클론 트루퍼들이 등장한 장면도 의외로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카시안이 어릴 적 양아버지인 클렘이 제국에 대항하는 시민들을 저지하려다가 오해를 사서 총살당하고 심지어 처형당한 그 시신은 대로에 걸려 있었다는 끔찍한 과거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릴 적에 정부에 의해서 파괴된 고향 행성, 그리고 새로운 집에서마저도 정부에 의해서 아버지를 잃었다는 사실이 카시안 내면에 차곡차곡 제국에 대한 증오로 자라왔을 것 같습니다. 분노한 카시안은 클론 트루퍼들을 몽둥이로 폭행하려 한 죄로 지난번에 스킨에게 말했듯 13살의 소년원에 들어갔습니다. 가족을 잃을 때마다 분노하는 카시안의 모습을 보면 결국 반군이 되는 카시안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마바나 페릭스라는 그의 가족의 최후가 그리 곱진 않을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아무튼 카시안이 소년원에 들어간 지 3년 후에 민반 전투에 참전했던 것도 소년병의 신분으로 취사병으로 동원되었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삶을 살아온 캐릭터가 아닐 수 없네요. 마치 진 어소가 로그원에서 제국의 깃발이 온 은하계에 걸려 있어도 고개를 내리고 다니면 문제 없다고 말했듯 카시안은 결국 제주도 행성 니아모스의 휴양지에서 새 애인도 만들고 평화롭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카시안은 가게에 뭔가를 사려고 해변을 걸어가다가 범죄 현장에서 두리번거렸다고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체포된 범죄자를 지능이 낮아 보이는 드로이드를 써서 거의 죽일 듯이 목 조르고 방치한다는 내용은 지난 2020년에 미국에서 벌어졌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휴양지에서 군인들이 경찰력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말이죠. 경찰만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더 개판입니다. 범죄 현장 근처에서 강아지 데리고 산책했다고 징역 4개월을 때리는 미친 법원에는 변호사도 없습니다. 판사에게 대들어서 판사가 기분 나쁘면 형이 늘어납니다. 카시안은 가게에 물건 사러 갔다가 징역 6개월 살이라는
옥살이를 할 뻔한 것을 거기에 항소했다고 징역 6년이라는 기상천외한 판결을 받습니다. 기존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컸겠지만 알다니 사건 이후로 발효된 PORD 법안이 시행되면서 경범죄도 1급 범죄 취급받기 때문이었겠죠. 제국은 나날이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있고 카시아는 숨이 막혀갑니다. 6화에서 더 올라갈 곳이 없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매 화마다 지난주의 기대를 갱신하는 드라마는 과거 왕좌의 게임을 볼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화나에서 6화까지의 주인공들 이야기를 한번 갈무리한 안도르 시리즈가 새로운 스토리 아크로 돌입했습니다. 이번화 역시 변함없이 훌륭한 이야기였는데요. 지금까지 등장한 캐릭터들 뿐 아니라 예고편에서만 보이고 언제쯤 등장할지 궁금했던 소우 게레라까지 합세하면서 스토리에 더더욱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지난번 7화 대본을 2000자나 써서 부디 이번 8화의 대본은 7화보단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릴의 이야기부터 쭉 해보겠습니다. 의외로 자신의 운명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놀랐던 시릴은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척하면서 보안국에 계속 익명으로 카시안 안도르를 찾아달라며 신고를 넣고 있었습니다. 결국 질려버린 보안국이 시릴을 직접 찾아와서 미로와 만나게 했죠. 미로는 시릴을 통해서 전임 책임자인 블레빈 중위의 보고서 누락 내용을 알고자 했는데 정작 시릴은 보고서를 읽지도 못하고 서명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흔치 않은 기회를 갖게 된 시릴은 자기 딴에 최선을 다해서 미로를 도왔지만 실제로 별로 도움도 되지 않았거니와 미로 또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뜬금없이 시릴은 자기 PR 타임을 가져버리는데요. 그는 질서수호에 정도라는 게 있냐며 유능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자신이 카시안 안도르의 체포에 꼭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마음만 앞서는 시릴의 요청은 당연하게도 거절당합니다. 순수하다고 해야 할지 미련하다고 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다른 의미로 빌런 같은 시릴이 과연 보안국 입성에 성공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일 잘하는 부관인 허트가 진급하고 데드라 밑에 시릴이 부관으로 꽂혀서 고통받으면 어쩌나 싶네요. 아무튼 미로와 시릴 모두 제국기의 은하제국의 사상이 옳다고 진정으로 믿는 두 젊은이들 캐릭터이기에 이들의 서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더더욱 궁금한 것 같습니다. 안도르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카시아는 해변에서 땀 흘리면서 두리번거렸다고 징역 6년을 살게 되었고 그가 옥살이를 할 곳은 나키나 5라는 곳입니다. 바다 한복판에 떠있는 거대한 구조물은 깊고 깊은 해저 감옥의 빙산의 일각이었죠. 간지나게 생긴 주황색 나이키 신발을 신은 간수들이 돋보이는 이곳은 신기하게도 쇠창살이 하나도 없는 감옥입니다. 돌연 간수들은 새로 들어온 죄수들에게 신발을 벗으라 하더니 이 감옥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바로 바닥 전체에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전류가 흐르는 것이었죠. 탈옥을 시도하거나 명령에 불복하거나 그게 아니라 간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닥에는 전기가 흐릅니다. 그러면 죄수들은 아주 고통스럽게 전기에 지져져서 죽는 것이었죠. 중력이 있는 한 인간은 땅에 발을 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쉬고 있는 내내 자신이 딛고 있는 땅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은 죄수들로 하여금 절대로 딴 생각을 먹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비인간적인 디자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제국이 할 법한 행동이다 싶었습니다. 디자인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당연하게도 나키나5의 감옥은 조지 루카스의 초기 영화 중 하나인 THX-1138 속 배경과 아주 유사합니다. 재미있는 오마주였네요. 최첨단 설비라 그런지 카시안이 배정받은 곳으로 들어가는 동안 간수들 사이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대화가 오가는데요. 이 이야기는 차후 다음 에피소드들의 리뷰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나키나5의 교정시설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죄수들이 공장에서 노역을 하는 노동시설이기도 했습니다. 각 층의 각 반마다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뉘어서 무언가 기계 부품을 조립하는 구조이며 팀 내에서 생산률이 가장 낮은 조는 전기로 지져집니다. 팀끼리의 경쟁구도, 층끼리의 경쟁구도는 매일매일 갱신이 가능할 뿐더러 상벌 시스템도 명확한 정말 단순한 목표이기에 전기바닥과 마찬가지로 감옥의 시스템상 죄수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카시안이 들어간 5-2D 반의 작업 반장은 무언가 동굴 같은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이었는데 바로 베테랑 배우인 앤디 서키스였습니다. 시퀄 3부작에서 스노크 역할을 맡았고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서 골룸, 혹성 탈출 리메이크 3부작에서 시저 역할을 맡은 대배우죠. 많은 경우에 CG 뒤에 얼굴이 숨어 있어서 아쉬운 배우였는데 이렇게 누추한 곳에 직접 나와주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서키스는 이번 드라마에서 키노 로이라는 작업 반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가운 얼굴은 앤디 서키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에서 반군 병사로 등장했던 루스코트 멜시도 카시안과 함께 나키나5에 수감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이때 만난 인연으로 카시안과 죽을 때까지 함께하기로 한 것 같은데 약간 새로운 희망에서의 루크 스카이워커와 빅스 다크라이터 콤비가 떠올랐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았던 두 친구가 반군 연맹의 생사를 건 야빈 전투라는 위대한 전장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던 것처럼 말이죠. 죄수들은 하루 종일 초대형 레고를 맞추고 있습니다. 스포일러 하나 하자면 이 기계
기계부속이 무엇인지는 끝끝내 밝혀지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거대한 시설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몇 년씩 만드는 기계부속 정도 되면 데스스타에 필요한 대형 볼트와 너트 같은 느낌의 부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모스마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모스마의 집에서는 의회 투표만 있으면 항상 호화로운 파티가 벌어집니다. 모스마에 의하면 이번 투표의 주제는 황제의 폭거를 멈춰달라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물론 민주주의의 잔재인 의회에서 충분히 할 법한 말이긴 하지만 이미 황제가 제국을 만들어서 그 위에 군림하는 상황에 이런 투표가 열린다 한들 페린 같은 사람들의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의회의 생명줄도 카시안과 마찬가지로 이제 5년만 남은 상황이기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담이지만 이 장면에서 모스마는 샨드릴라의 전통주로 보이는 무언가를 마시는데, 구더기인지 애벌레인지 아무튼 벌레를 술에 녹여서 타먹는 괴상한 음료가 등장합니다. 맛없는 걸 왜 먹냐고 물어도 맛이 없는 게 핵심이라고 하니 참 샨드릴라 같은 돈 많은 코어월드 행성들의 이상한 전통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저런 음료가 있어서 모티프를 따온 것인지 궁금하네요. 이 구더기 술과 마찬가지로 샨드릴라의 소위 전통들은 역사만 깊지 참 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4화에서 모스마가 남편의 기념일이라고 말했던, 한국에서는 축일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영어로는 Day of Days, 직역하자면 어느 날 중 하루라는 괴상한 이름의 날도 그렇고 15살쯤에 결혼하는 풍습도 그렇고 이번 구더기 술까지 약간 괴상망측한 전통들이 많았던 과거 고대 귀족 사회를 풍자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모스마가 황제의 행동에 제한을 걸려는 투표를 통과시키기 위해 소집한 이 파티에 모인 의원들은 정작 창밖 풍경이 좋다느니 황제가 우리를 보호해준다는데 무엇이 문제이냐느니 속편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전랑기도 아닌데 위험한 시대라고 하는 이 말은 펠퍼틴의 사회 분위기 조장 때문이었겠죠. 펠퍼틴은 클론 전쟁이 종전되었음에도 분리파 잔당 숙청을 빌미로 전랑기 때보다 더욱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조성했고, 시민들뿐 아니라 군인들에게도 반란군인이 급진판이하는 집단들이 결국 다 분리파나 다름없는 이들이라며 상시 대비를 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실제로 알다니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긴 했으니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는 안성맞춤이었겠죠. 페릭스로 돌아옵니다. 페릭스에서는 노쇠한 마바 할머니가 반란 활동을 하시겠다고 페릭스 호텔 지하에 있는 지하 통로를 확인하다가 쓰러져서 실려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수로를 통한 비밀 통로로 반란군이 침투해서 제국이 본부로 삼고 있는 호텔을 습격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예고편 중에는 카시안이 어떤 지하 통로를 지나가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마바가 열었던 수로는 결국 카시안에 의해서 사용된 것 같습니다. 한편 루선의 정체를 알고 있는 카시안이 행방불명되자 불안해진 그는 벨과 신타를 붙여서 카시안을 추적하려 합니다. 두 사람은 페릭스의 마바와 카시안의 친구들을 감시하면서 언제쯤 카시안이 나타날지 지켜보고 있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에도 사랑보다 투쟁이 먼저라는 신타. 아마 반란군은 이렇게 아주 소중한 가치들을 포기해가면서 대의를 위해서 싸워왔던 것이겠죠. 두 사람의 예상대로 답답한 빅스가 루선에게 연락해 카시안의 행방을 묻지만 감청을 두려워한 루선 측은 대답하지 않았고 결국 빅스의 걱정은 목적지에 닿지 못하고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빅스와 빅스에게 통신기를 빌려준 친구 모두 제국군에게 생포됩니다. 루선은 3화에서 스타패스 유닛을 받는 대신 카시안 한도를 택하면서 은밀하게 진행해왔던 반군 활동이 들통나게 생겼습니다. 그는 어째서 그때 카시안을 택했던 것이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제국에 억압받아온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 같아서 영입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에게서 정말로 다른 무언가를 보았던 것일지 궁금합니다. 루선의 과거사나 동기가 더 풀려야 할 것 같은데 드라마에서 딱히 풀어줄 것 같진 않습니다. 아무튼 루선은 소우게레라의 파르티잔 반군이 있는 세드리 마일로로 향합니다. 루선은 최신식 장비들을 미끼로 소우가 다른 반란군과 협업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파르티잔 반란군은 당시 은하계에서 가장 오래된 반란군이자 가장 조직적이고 공격적이고 성공적인 반군 점조직이었죠. 하지만 팀플레이를 싫어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루선은 그 누구도 혼자서 성공하지 못한다며 제국 발전소를 공격하려는 반군 조직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루선은 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화를 돋우면 제국이 시민들을 압박할 테고 그 억압은 반항을 낳는다고 말하죠. 지난화에서 모스마에게 했던 대사에서도 찝찝했는데 급진주의자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소우마저도 당황하니 그의 사상이 얼마나 지나쳤는지 감이 왔습니다. 루선의 말을 들은 소우는 잠시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이번 화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대사를 내뱉습니다. 크리거는 분리주의자입니다. 마야페이는 신공화주의자고 고먼전선, 급진주의자 연합, 구역주의자, 인간 예찬자들, 은하 분할론자 모두 졌어요. 소우의 입에서 패배한 반란군들의 이름들이 줄줄이 나온 것이었죠. 소우는 반란군 연맹 창설 이전 이미 수많은 아젠다를 걸고 수많은 이름으로 등장했던 은하계 곳곳의 반제국 조직들을 언급합니다. 공화국 시절부터 정부에서 뜯겨져 나오면 되겠지 하던 분리주의자, 제국주의 등장 이후 새로이 공화주의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신공화주의자, 고먼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건들을 필두로 모인 것으로 보이는 고먼전선, 우선 물불 가리지 말고 움직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 같은 급진주의자 연합, 내가 사는 구역이라도 잘 살면 되겠지 한 것 같은 구역주의자, 인간이라도 살자고 했을 것 같은 인간 예찬자, 은하계에 자신들만의 구역을 만들자고 했을 것 같은 은하 분할론자들 모두 절대적인 은하계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시스 황제의 제국 앞에 무릎 꿇었다고 말합니다. 이름들로 추정해보자면 이들은 궁극적으로 은하계 모든 사람들, 모든 점조직들을 한데 모을 하나의 구심점이 없어 보이는 게 느껴집니다. 내가 사는 동네라도, 내가 속한 구역이라도, 내 종족이라도, 내가 믿는 정치 사상이라도, 총을 들고 있는 나라도, 지난 1000년간 은하계를 지배하려고 계획해온 시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은하계 지배를 실제로 성공시킨 펠퍼틴 황제를 상대로 싸움을 하려면 나라는 생각은 버려야만 하겠죠. 결국 이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한 끝에 탄생한 반란군 연맹, 반란군이라는 직관적이고 확고한 이름은 오로지 현 정권, 펠퍼틴 제국에 대항하는 자라는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고, 그런 이름을 가진 연맹체는 결국 은하계의 모든 반제국주의자들의 공감을 사서 진정한 가망이 있는 연맹체로 성장합니다. 이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사상을 확고히 갖고 있는 은하제국이란 정부가 굳건히 선 가운데 일반 시민들이 조직적인 반란 끝에 연맹을 만든다는 배경적 한계 때문에 클래식 3부작 시기에는 프리퀄이 보여준 숨막히는 은하계의 정치 싸움을 보는 것이 불가능할 줄 알았습니다만, 지성을 가진 제작진이 각본과 촬영을 맡으니 이게 또 가능하네요. 소우는 이 수많은 사상들을 말하면서 루선에게 당신은 이 중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궁금증과 똑같은 질문인데요. 루선은 솔직하게 대답하는 대신 겁쟁이라고 답합니다. 제국을 막을 수 있는 임계점을 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이죠.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모두 개죽음 당할 것이라 말하는 사람. 사실 루선의 이 대답은 반군만큼이나 제국에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답이기도 했죠. 소우는 자신만이 명확한 비전이 있는 집단이라고 하지만 루선은 무정부주의는 매혹적이기만 할 뿐이라고 받아칩니다.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소우의 비전은 정말 확고하지만 지난화 리뷰에서 말했듯 루선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성공한 이후의 미래는 없습니다. 반군은 제국을 무너뜨린 후에 새로운 민주주의 공화정까지 세워야 비로소 성공한 것이니까요. 지금껏 스타워즈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대사로 끝이 났던 이번 9화, 그야말로 폭풍전야라는 말에 딱 들어맞는 에피소드였죠. 5화와 마찬가지로 이번 화에서 큰 액션은 딱히 없었지만 10화에서 결말이 나는 이야기를 빌드업하는 에피소드였다는 걸 생각하면 불만족스럽진 않습니다. 9화인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에피소드는 보안국에게 고문당하는 빅스의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빅스에게 통신기를 빌려준 친구 팍에 대해서 꽤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2년 전에 분리주의 회의에 참석했다가 페릭스의 연락책으로 활동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받아서 프랙탈 무전기라는 기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팍에게 그런 제안을 했던 그 여성은 무전기를 이용해서 분리주의 운동을 시작하는 것보다 페릭스의 상업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제국 군사기술을 빼돌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캐릭터 개개인의 정치 성향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줬다는 재미있는 점 외에도 이 대사는 몇 가지 뜯어보면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저 분리주의 회의라는 것입니다. 드라마 시간대인 BBY 5년의 2년 전인 BBY 7년 전이라고 해도 분리파는 이미 망한 지 오래였습니다. 아마도 아직도 꿈을 잃지 못한 구분리파 잔당이라거나 믿고 의지할 사상이 없으니 과거의 은하계를 뒤집어 보기라도 했던 분리주의 사상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거나 혹은 분리주의와 상관없지만 그냥 반군 활동을 총칭해서 제국이 분리주의 회의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요. 지난화에서 소우가 언급했듯 은하계는 제국에 대항할 수많은 아젠다들을 만들었지만 반군연맹 창설 이전 그들은 모두 힘을 얻진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팍이 만났다는 이 여성입니다. 제국군의 군사 장비를 노렸다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 훔친 제국군 기술들을 다른 반군 조직들에게 팔고 다니는 루선과 접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아마 팍이 그의 가게에서 일하는 클레아와 만났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루선과 클레아는 반제국주의적 사상을 가진 집단이나 사람들을 찾아가서 적절한 인물들을 골라 영입하는 듯합니다. 빅스는 데드라미로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았고 보안국의 고르스트 박사는 스타워즈에서 본 가장 끔찍한 고문을 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어느 외딴 행성에 지성을 가진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건설 계획에 적대적이었고 결국 제국군은 종족 전체를 학살했을 뿐 아니라 증거로서 그 과정을 방송하고 기록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종족은 죽어가면서 일제히 끔찍한 비명을 질렀는데 그 소리를 기록하던 장교 3명이 몇 시간 후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보고 고르스트 박사는 그 소리를 겹치고 조절해서 통상적인 인간은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기괴
기괴한 소리를 만들어냈죠. 박사는 빅스가 자백할 때까지 그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장면 자체는 유쾌하지 않았지만 연출상으로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장면 전환이 레아 공주가 새로운 희망에서 고문을 받았을 때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고문실을 보여주는 문이 닫히고 그 앞을 지나가는 장교에게 초점을 맞추는 전환법은 두 장면이 모두 동일하기에 두 사람이 모두 얼마나 끔찍한 고문을 받았는지를 공통적으로 보여줍니다. 카시안과 루선 모두와 접점이 있는 빅스와 달리 쓸모가 없던 팍은 제국군에 의해서 교수형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나키나5에서는 카시안이 결국 감옥의 시스템에 굴복한 것처럼 그려집니다.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다른 죄수들도 돕는 여유를 보여주면서 결국 제국이라는 체제가 카시안처럼 절대로 눕지 않을 것 같던 잡초도 항복시키나 싶었지만 역시나 카시안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탈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카시안은 수도 파이프로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긁어서 고장내려고 하고 있었죠. 카시안이 찾아낸 나키나5의 구조적인 허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참들이 들어오는 승강기의 바닥과 난간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구조물은 전기 충격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기술을 과신한 간수의 숫자 자체도 적었기에 카시안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분명히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시안과 같은 팀의 울라프 영감님은 상황이 썩 좋진 않습니다. 이제 출소일이 41일 남은 장기 복역자인 울라프는 치매 증상까지 보여서 다른 팀원들의 걱정을 사고 있었죠. 팀원들이 최대한 도와주곤 있었지만 워낙 노쇠한지라 불안합니다. 잠시 모스마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모스마는 의회에서 공공질서 재심리 명령이라는 초유의 법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성명을 내지만 이미 제국 체제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중시하게 된 다른 의원들은 제국을 찬양하기만 할 뿐 그녀의 성명에 지지하진 않습니다. 모스마는 황제가 완전히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가려는 것을 왜 모르냐고 물으며 의원들이라면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법한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말하지만 그들은 그마저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의회의 역할 수행 실패는 앞으로 5년 후에 완전한 의회의 폐지로 이어집니다. 부패하고 무식한 의원들 덕분에 공화국 수세기의 민주주의의 역사는 끝을 맺습니다. 의회에서 돌아온 모스마의 집에 정말 의외의 인물이 찾아옵니다. 바로 벨이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벨이 모스마 가문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모스마가 벨의 사촌 언니라고 하는데 서로 방식은 다르지만 루선이라는 사람 한 명에게 묶인 두 샨드릴라 혁명가들의 대비가 생기니 또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다를지언정 두 사람은 서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며 서로를 응원해주고 있는데요. 반면 우리의 하남자의 정석 페리는 여자친구가 있는 벨에게 남자는 언제 찾냐고 한 소리 하면서 오늘도 비호감 레벨을 갱신 중입니다. 그런 모스마에게는 남편과 사촌 동생 말고도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군 자금으로 쓴 비어있는 40만 크레딧을 하루아침에 메워야만 했던 것이었죠. 샨드릴라 금융권에 대한 제국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모스마가 불러온 테이콜마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테이는 악명이 자자한 데보 스컬던이라는 자본가에게라도 모스마가 돈을 빌려야 한다고 말하죠. 스타워즈에서 이렇게 돈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작품은 처음인 것 같은데 덕분에 금융조합 외에는 어떻게 굴러가는지 몰랐던 스타워즈 속 금융권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릴은 놀라운 행보를 이어나갑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솔직하고 진중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 보이는 시릴은 지난번에 보안국에서 당한 신문을 대화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반란군도 때려잡는 보안국 장교 데드라도 당황하게 만드는 시릴의 어리숙함에 데드라는 사람이 당황하고 징그러운 존재를 보고 어이없어 할 때 할 수 있는 모든 표정 연기를 다해 보입니다. 아침부터 출근길에 똥 밟은 데드라,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시릴과는 정반대의 캐릭터인 허트가 반군 조종사를 하나 생포했다는 희소식을 전합니다. 조종사는 소우가 언급했던 분리파 출신 안토 크리거의 부하였는데요. 제국은 우주선 사고를 위장해서 그들의 움직임을 캐내려고 했습니다. 다시 나키나로 돌아옵니다. 평소 같은 나키나5 감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2층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시설 전체의 전기까지 잠시 꺼졌다가 켜집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상은 알려지지 않았고 죄수들이 술렁이자 키노는 소리를 질러가며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키노 같은 사람들은 감옥 같은 곳에 와도 그곳에 나름의 시스템과 질서가 있다고 믿고 그걸 충실히 수행하면 다시 자신이 살던 바깥으로 가리란 희망 하나로 버티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꺾인다면 타고난 리더인 키노 같은 사람은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죠. 카시아는 키노에게 계속해서 탈옥해볼 생각이 있느냐 꼬드기지만 키노는 쉽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간수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봐 두려워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카시아는 제국이 그들에게 관심이나 있을 것 같냐고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에피소드의 제목을 읽습니다. 하지만 키노의 바람과는 달리 카시안의 의견에 힘을 싣기라도 하듯 다음날에 이전보다 더 무서운 루머가 돌아다닙니다. 술렁이는 죄수들 사이에서 간수들이 층 하나를 통째로 전기로 지져
뒤졌다는 이야기가 돈 것이었죠. 완강하게 아닐 것이라 믿었던 어제와는 다르게 키노는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거짓일지도 모른다며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날에 또 다른 근무가 시작된다. 평상시랑 똑같다는 이 말이 다른 어느 때보다 무섭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고가 일어납니다. 울라프가 결국 쓰러진 것이었죠. 키노는 이제 40여일 남은 죄수니까 그를 최대한 살려달라고 의사에게 간청하지만 이미 뇌졸중이 심해서 감옥 안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의사는 울라프가 아프지 않게끔 약을 투여해서 생을 마감하게 만들면서 카시안과 키노에게 감옥에 도는 루머에 대해서 답합니다. 4층에서 복역하던 죄수가 2층으로 잘못 배정되었고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층에 있던 전원을 죽였다. 사법 시스템과 이 감옥의 질서를 믿고 있었던 키노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감옥의 죄수들은 기계 부속처럼 한 층에서의 복역이 끝나면 다른 구역으로 옮겨져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울라프 영감님처럼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아무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상태가 될 때까지 단 한 명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 공장 같은 끔찍한 시설에서 인간은 그저 드로이드보다 값싸고 대체 가능한 부속에 불과합니다. 카시아는 지난날에 키노에게 물었던 것과 동일한 질문을 똑같이 묻습니다. 각 층당 간수가 몇 명이냐? 12명이 넘지 않는다. 키노는 마침내 입을 엽니다. 6화 못지않게 시청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 제10화의 방영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드라마의 종영도 가까워져서 참 슬픈데요. 지금이라도 안도르를 본래 계획대로 5시즌으로 늘려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모두를 혁명의 마음으로 가슴 떨리고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안도르의 10화. 앞으로 스타워즈라고 했을 때 I am your father라고 말하면 하수, 포스가 함께하길이라고 말하면 중수, 원웨이 아웃을 외치면 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번 에피소드의 제목이자 죄수들이 외친 구호는 임팩트가 강했습니다. 옆나라 일본에서는 도쿄 코미콘에서 앤디 서키스가 직접 원웨이 아웃을 외치는 진풍경도 보이던데 이럴 거면 저도 일본 여행이나 다녀올 걸 그랬나 봅니다. 개인적으로 6화보다 더 마음에 들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에피소드를 보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이번 리뷰는 안도르 시리즈의 제10화 나갈 길은 하나입니다. 나키나5 스토리를 다루기 전에 사이드 스토리들부터 정리해봅니다. 모스마에게 돈을 꿔주러 온 이름부터 대부업자일 것 같은 데보스컬더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충격적인 요구를 해옵니다. 바로 모스마의 딸인 레이다를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키자는 것. 제국 타도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둘째치고 한 명의 어머니로서 모스마에게 자식인 레이다는 자신의 정신이나 다름없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모스마는 스컬던을 혐오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는 그를 내쫓습니다. 하지만 모스마에게 제국에 들키지 않고 거액의 돈을 하루아침에 확보할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모스마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 위기에 놓인 상황에 루서는 자신이 보안국에 심어둔 첩자인 감독관 영과 만납니다. 철통 경비를 자랑하고 유능한 장교들이 수두룩한 이곳에까지 첩자를 심어두었다니 다소 충격적이었는데요. 루서는 영을 보안국에 심어두고 정보를 빼돌리면서 섬세하게 반군 네트워크를 손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딸을 갖게 된 영은 루선과의 계약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이쪽도 악마에게 영혼을 판 건 마찬가지입니다. 영은 루선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숨쉬는 내내 연기를 하는 자신과 달리 자신을 얽매여 오는 루선 당신은 무얼 희생했느냐고 묻는데 여기서 스텔란 스카스가드의 연기 저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평온, 친절, 유대, 사랑, 마음에 드는 평화 모두 버리고 햇볕도 들지 않는 공간에서 유령과 꿈을 나누기로 했다. 15년 전에 쓴 결론이 하나뿐인 방정식을 풀다가 매일 잠에서 깬다.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저주에 걸렸다. 분노, 자존심, 굽히기 싫은 마음, 싸우겠다는 열망이 출구가 없는 길로 자신을 밀어넣었다. 루서는 자신이 어떤 희생을 치르든 불의에 맞서는 구세주가 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15년 전이면 클론 전쟁이 한창이던 비비와의 20년입니다. 대체 전쟁이 그에게 무슨 바람을 불어넣었길래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망가진 사람으로 만든 것이었을까요? 루선의 동기는 전쟁에서 잃은 가족을 위한 복수심 같은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루선의 동기가 얼마나 가혹하고 슬펐건 적들을 이기려고 적들의 수법을 쓰고 있다는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긴 어렵습니다. 그의 말맞다나 루선 본인은 저주받았습니다. 그는 타인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인간성을 태우고 생전 절대로 보지 못할 빛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태웁니다. 보안국의 첩자인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30명 남짓한 안토크리거의 반군 점조직을 기꺼이 불태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도구로 봅니다. 그의 말맞다나 이건 제국이 사람들을 보는 시선과 똑같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맞는 선택일까요? 기만과 거짓말로는 제국을 이기지 못합니다. 반란군이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메인 스토리인 나키나5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키노와 카시아는 감옥을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겁먹어 있는 키노. 카시아는 권력은 본디 두려워하지 않는 법인데 5,000명의 사람들이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기 직전인 지금 저들이 걱정하지 않을 것 같냐며 그를 설득합니다. 죽은 울라프의 빈자리를 메울 새 죄수가 들어오는 내일이 지나면 간수들이 늘어날 겁니다. 탈옥을 하려면 기회는 바로 내일 하루뿐이죠. 카시아는 일만 하다 죽느니 싸워보기라도 하고 죽겠다고 말합니다. 카시안의 그 한마디는 억센 키노의 마음을 흔듭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반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 진실을 알려줍니다. 아무도 나가지 못한다. 저들이 말하는 형량도 출소도 모두 거짓이었다. 그리고는 다른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갈 길은 단 하나다. 난 이미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고 제대로 한번 해볼 것이다. 이렇게 나키나5의 죄수들의 대탈옥 작전은 키노 로이라는 든든한 아군의 등장으로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평소와 똑같이 일하는 척하는 죄수들. 그들의 계획은 신참이 내려오면 승강기를 중간에 멈추게 해서 발판으로 쓰고 복도를 통해서 탈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각 층당 간수는 12명이 넘지 않기에 무기만 어떻게 탈취하면 쪽수는 죄수들 쪽이 압도적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신참이 도착하고 작전은 시작됩니다. 카시아는 승강기를 멈춤과 동시에 자신이 자르고 있던 수도 파이프를 잘라서 전기 바닥에 누수시키고 시설에 흐르는 전기회로를 고장낼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간수들의 시선을 빼앗은 그 순간 승강기가 멈추고 작전이 시작됩니다. 전기를 흘려보내려 해도 물 때문에 회로가 고장나서 그러지도 못하는 제국군을 가볍게 제압한 죄수들. 그들은 감옥 계단을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탈출시키고 최종적으로 감옥의 통제실까지 도착합니다. 지휘관을 협박하여 시설 전체의 전기를 차단하는 데 성공한 카시안과 키노. 감옥은 이제 그들의 통제하에 놓였습니다. 한시바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끔찍한 기술적인 지옥을 탈출하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키노는 마이크를 잡습니다. Ends today. There is one way out. 마치 야빈4에서 이륙하기 직전에 화물선을 몰던 보디가 진을 보고 로그원이라는 콜사인을 만들어냈듯 키노는 카시안을 보고선 그가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게 만듭니다. 진과 카시안 두 사람 모두 영감을 주는 하나의 아이콘으로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움직였다는 공통점이 참 가슴 벅차게 만듭니다. 나갈 길은 하나다.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시키고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소자들은 어쩔 줄 몰라하는 동료들을 일으켜 세우고 서로를 도와주고 악착같이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나갈 길은 하나입니다. 카시안이 불러일으킨 살고자 하는 의지는 하나의 돌풍이 되어서 5,000명의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제국은 겁먹고 시민들은 환호합니다. 나갈 길은 하나다. 마침내 그들은 그 하나뿐인 길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키노는 우리의 억장이 무너지는 말을 합니다. 난 수영 못해. 우리는 그가 탈출했는지 못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인 카시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떠밀려 바다로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키노는 나갈 길은 하나이고 그 나갈 길 앞에서 자신이 멈춰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키노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희생했습니다. 그는 앞서 루선이 했던 말처럼 타인의 미래와 자신은 볼 수 있을지도 모를 햇빛을 위해서 스스로를 불태우는 부류의 리더입니다. 하지만 그가 루선과 똑같이 인간성을 버린 인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른 길은 열려 있습니다. 부디 루선 라엘이라는 캐릭터 또한 떳떳하고 숭고한 길을 찾아서 남부끄럽지 않은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키나5의 대탈옥 작전은 마치 새로운 희망에서의 데스스타 작전을 보는 듯 합니다. 제국은 정거장 하나로 온 우주의 시민들을 통제하려는 오만함을 보였지만 당연하게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타킨 같은 광신도가 있긴 했지만 가장 그 사상을 강하게 믿던 그 역시 데스스타 위에서 산채로 터지면서 그의 사상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났죠. 상공에서 보았을 때 제국의 문양처럼 보이는 감옥의 외형이 그 사실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감옥이라는 아주 잘 설계되고 만들어진 시스템은 은하제국 그 자체를 드러냅니다. 그런 시설에 심장부를 타격한 시민들, 반란군들, 폭도들, 죄수들, 그들이 뭐라고 부르건 평범한 이 사람들은 기어코 승리를 거머쥡니다. 그 이면에는 키노 로이, 몬 모스마, 소우 게레라, 루선 라엘처럼 타고난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네믹, 카시안 안도르, 진 어소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겠죠. 비장한 장면, 앤디 서키스의 호소력 있는 연기, 감동적인 OST와 마지막 장면의 미장센까지 이 에피소드에서 부족한 점을 꼽는 건 불가능합니다. 안도르라는 스타워즈 작품이 나와서 진심으로 행복하고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카시안은 후일 사망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멜시와 함께 나키나의 해변을 달려나갑니다. 그의 여정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거는 기대도 큽니다. 이제 2 에피소드 남았습니다. 안도르 시리즈의 리뷰는 다음 화인 11화의 에피소드 리뷰에서 돌아옵니다. 드라마 안도르의 11화는 마치 7화처럼 드라마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갈무리하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이전 화인 나갈 길은 하나가 워낙 에너지가 넘쳤기에 이번 에피소드는 다소 힘이 빠지는 느낌이긴 했지만 그걸 인식해서인지 이번 화는 애초에 마바 안도르의 장례식 장면으로 무겁게 시작합니다. 페릭스와 마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화에서는 비 시선에서 보는 세계가 그려지는데요. 드라마 제작진은 비를 노견으로 컨셉 잡았다고 했는데 아주 오랫동안 같이 지낸 주인이 죽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노견의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새삼 드로이드에게 감정이란 무엇일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아니고 로봇인데 이 정도로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이 신기한데 아스트로맥 드로이드나 그라운드맥 드로이드들이 이 정도면 다른 고등 드로이드들은 어느 정도일지 이렇게 죽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걸 슬퍼하는 존재들을 노예처럼 쓰는 게 옳은지까지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번 리뷰에서 제가 언급했던 카시안과 마바의 마지막 대화도 현실이 되어버려서 참 슬펐습니다. 다만 그런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드라마는 담담하게 마바가 죽은 이후 장면부터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였으면 마바가 죽는 장면만 20분 정도 보여주면서 유언도 읊고 심파 장면도 많았을 텐데 안도르와 로그원 특유의 담담하고 냉소적인 이 거대한 은하계와 포스의 뜻 앞에 사람 한 명의 목숨 정도는 아주 가볍다는 듯한 무심한 연출은 마바 안도르 같이 중요한 인물의 죽음 역시 다른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인간의 육신은 사라지더라도 그 정신은 남습니다. 망자가 페릭스의 벽돌이 된다는 것, 죽은 자는 산자가 거주하는 집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남게 된다는 그 사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제다이식 죽음관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제다이는 없지만 제다이의 흔적이 느껴지는데요. 그 모든 생명력 넘치는 벽돌 건물들 사이사이에 살아생전 소중했던 이들이 녹아있고 길을 걸어갈 때마다 마치 그들과 우연히 마주치듯 마을 곳곳에서 그들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페릭스라는 공간은 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페릭스는 공간 그 자체로 하나의 가족이라는 표현이 더 와닿게 된 듯한데요. 한편 마바의 죽음과 장례식은 페릭스의 반란의 정신을 불러넣을 하나의 큰 이벤트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 장례식이 어떤 영향을 퍼뜨릴지 그 이야기는 안도르 마지막 화에서 공개될 듯합니다. 나키나를 탈출하는 안도르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바다를 헤엄친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카시안과 멜시는 절벽에 장시간 매달려서 추격정을 따돌리기까지 해야 합니다. 키노로이가 살았을 것이란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이 장면에서는 메카닉들의 카메오가 좀 있었습니다. 카시안과 멜시를 찾는 제국기체는 로그원에 등장했던 타이 리퍼고 깨어난 포스에서 날기도 전에 터져버렸던 쿼드 점퍼가 드디어 비행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국기에도 벌써 간신히 날아다니는데 신공화국기에는 대체 무슨 취급을 당했을지 재밌었습니다. 멜시와 카시안은 카시안의 짐을 챙기기 위해서 니아모스로 잠시 도망가는데요. 이때 카시안의 짐에 실려있던 네믹의 선언문이 짧게 재생됩니다. 워낙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달에 11화가 방영되었을 당시 선언문 내용을 바로 번역했었는데요. 잠깐 보인 이 선언문의 내용은 통제는 정말 부자연스러운 것이기에 절박하다. 폭정에는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누군가의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조화를 지우기 위해서 더더욱 강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식의 맥락인 듯한데요. 선언문이 중간부터 읽히는 걸 보니까 카시안이 가끔씩 혼자서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카시안 이야기는 잠시 제쳐두고 다른 사이드 캐릭터들 이야기로 옵니다. 우선 클레야와 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루선 쪽에서 왜 현장 쪽 지원을 잘 해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장면이라 크게 중요도는 없었습니다만 이 두 캐릭터들의 분위기가 참 묘해서 신경이 계속 쓰였습니다. 둘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은 어색한 사이 같은데요. 임무를 주는 후방 근무자와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 요원간의 관계 이상으로 두 사람 사이에 과거가 있었던 느낌입니다. 둘이 과거에 썸 같은 게 있었던 것일지 뒷이야기가 궁금하긴 하네요. 시릴은 오랜만에
오랜만에 등장하는 모스크 경사와 마치 개그 콤비를 연상케 하는 케미를 보여줍니다. 서로 보자마자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을 보니 안쓰럽다는 마음이 들다가도 그래 너희만 행복하다면야 싶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안도르를 잡기 위해서 마바의 장례식이 열리는 날에 페릭스로 갈 예정인데요. 제국과 페릭스 사람들 모두 자기들 나름의 계획이 있는 가운데 느닷없이 나타난 이 듀오의 행방은 일종의 와일드 카드로서 이야기를 더 예측 불허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돈 때문에 파탄나게 생긴 모스마의 집안은 더 막장으로 치닫습니다. 모스마의 딸인 레이다는 샨드릴라의 전통을 따르려고 하는데요. 전통이랍시고 읽는 내용이 받아들이고 순종한다, 전통을 따르면 안전하다는 등 딱 들어보아도 정말 쎄한 내용들 뿐입니다. 심지어 샨드릴라 본토에서도 사그라지는 추세라는데 그런 허울뿐이고 구시대적인 전통을 엄마에게 반항한답시고 열렬히 따르려는 걸 보니 참 충격적입니다. 의복이나 하는 말이나 보다 보면 옛날 동양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레이다 본인도 걱정스럽지만 그런 레이다를 돈 때문에 약혼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한 모스마는 결국 악마와 계약을 하기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에피소드의 메인 이야기라고 생각한 것은 루선과 소우의 이야기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루선이 소우를 찾아온 장면에서 몇 가지 주목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우선 루선이 들고 있던 몽둥이입니다. 외국 팬덤에서는 정말 쓸데없이 조명된 이 몽둥이가 루선의 광선검이란 추측들이 있는데요. 루선의 홀크래프트가 다른 우주선들과 다른 동력원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떡밥이 있었고, 우주선에서 광선검 같은 무기가 뻗어져 나오고, 그가 진화해서 클론 전쟁기에 일어난 모종의 일로 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루선 레일이라는 캐릭터가 전쟁의 모순에 질린 제다의 기사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미 다스베이더 코믹스에 루선과 똑같은 전철을 밟았던 페렌바라는 제다의 파다완이 있었기에 안 될 것도 없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조금 뜬금없을 수 있기 때문에 루선 이야기 위주의 에피소드가 나중에 따로 풀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가설이 진짜라는 가정하에 말이죠. 또 하나는 소우의 기분이 안 좋다는 대사였습니다. 정황상 분리파 출신의 안토 크리거를 돕기로 결정한 현실에 기분이 더러워진 공화국 계열의 소우를 보여주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안도르의 작중 시기가 소우가 지너소를 버린 연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대사가 지너소를 두고 왔던 일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가설입니다. 소우가 돌연 마음을 돌린 까닭이 진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아무튼 소우를 찾아간 루선은 충격적이게도 같은 동지인 안토 크리거를 포기하기로 합니다. 간신히 마음을 돌려서 크리거를 돕기로 결정한 소우는 지난번에 루선과 만났을 때보다 더 큰 충격에 빠지죠. 이 험난한 시대에 간신히 신뢰를 하게 되어서 서로 얼굴도 까고 위치도 깐 같은 편끼리도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것일 텐입니다. 소우는 방금 전까지도 동지라 생각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숨을 헐떡이며 여기에도 있을지 모를 루선의 끈앞풀을 찾으려 합니다. 아마 로그원 때의 소우가 기만과 속임수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도 이미 루선을 통해서 연계된 반군 작전을 펼치려고 했다가 크게 대여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우는 이후 민간인 학살, 포로 사살 등 제국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전쟁 범죄들을 일삼습니다. 아마 이런 부가 피해가 루선에게 소우가 말했던 전쟁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동의를 해서겠죠. 그렇게 소우는 루선의 방법론을 따랐고, 그가 죽는 최후의 순간에 자신이 놓쳐왔던 단 하나의 가치, 꿈을 지켜달라고 진어소에게 부탁합니다. 소우 게르라는 캐논 스타워즈의 개근 캐릭터로 급부상한 인물인지라 그동안 아주 많은 작품들에서 캐릭터 빌딩과 뒷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안도르는 지금껏 소우의 대척점에 있던 리더로 묘사된 모스마 외에도 모스마와 소우 모두에게 있어서 자신의 방법이 과연 맞는 것일지 자문하게 만드는 루선이라는 캐릭터를 조명하면서 캐릭터를 더 복잡하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인지 더더욱 소우가 기분이 안 좋았던 이유가 진을 잃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우는 이날 루선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 진이라는 꿈을 버렸고, 후일 진이 돌아왔을 때 꿈을 되찾았다는 구조인 것이죠. 어디까지나 뇌피셜인지라 받아들이고 싶으신 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액션씬 이야기도 빼놓으면 섭하죠. 오랜만에 스케일이 큰 액션씬이 등장했습니다. 제국의 어레스터 순양함을 상대로 루선의 홀크래프트가 그야말로 양악을 하는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어레스터 순양함 얘기는 따로 했으니 홀크래프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봅니다. 홀크래프트는 무장 스펙으로 따지면 밀레니엄 팔콘보다는 많이 딸리지만 모든 무기들이 선체 내부에 숨겨져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구조란 점에서 적들을 놀라게 만들기에는 홀크래프트가 훨씬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화물선 같지만 그 안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상상도 하지 못할 무기들이 숨겨져 있다는 점은 루선이라는 캐릭터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충격적인 공격력들이 지금껏 스타워즈 영상 매체가 조명하지 않은 로지컬한 무기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뻔하디 뻔한 이온화기나 미사일, 어뢰 종류가 아니라 산탄형 발사체와 빔 무기
빈무기니까 말이죠. 빈무기는 반란군 시리즈의 비윙 프로토타입이 연상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란군 속의 비윙보다는 게임 스쿼드론에서 묘사한 빈무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무튼 이런 창의적인 무기들이 더 많이 조명되어서 더 심장 쫄깃한 액션 장면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시안 이야기를 합니다. 니아모스로 돌아와서 한숨 돌리며 페릭스에 연락한 카시안. 하지만 카시안에게 돌아온 건 어머니의 사망 소식뿐입니다. 아직 집이라 부를 공간은 있지만 그곳에 어머니는 없습니다. 꼭 돌아오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어머니가 제국에 저항하겠다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이 그와 마바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카시안은 억장이 무너지는 표정을 짓습니다. 다 괜찮냐고 묻는 멜쉬는 니아모스에서 카시안과 헤어지기로 합니다. 사람들이 나키나와 같은 제국 구금시설에서 있었던 일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걸 보면 원래 기자였던 건가 싶기도 한데요. 카시안과 만났다가 니아모스에서 헤어졌음에도 그 많은 일들을 겪고 돌아와 연맹군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더더욱 루크와 빅스 콤비가 떠올랐는데 이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반군을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드라마의 모든 인물들이 페릭스를, 마바 안도르의 장례식을, 그곳에 찾아올 카시안 안도르를 주목합니다. 이 모든 여정은 다시 강철과 벽돌의 도시, 공업행성 페릭스에서 끝이 납니다. 다음 시즌까지 2년이나 기다려야 한다니 벌써부터 슬프네요. 드라마 안도르의 마지막 화는 바로 내일 공개됩니다. 마침내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안도르 마지막 화 리뷰를 하는 날이 말이죠. 코로나를 뒤늦게 겪었기도 했고 리뷰글을 동시에 3개를 쓰고 있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쇼의 마지막 장 이야기를 하면 진짜로 끝이 난 것 같아서 아쉬워서 이번 리뷰를 미루고 미뤄뒀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도 있는 법이죠. 지난 수주일간 너무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부루의 명작 스타워즈 안도르의 마지막 화 릭스로드 에피소드를 다룹니다. 드라마는 제국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고통받게 만든 보안국의 데드라를 번갈아가면서 비춥니다. 지난화에서 아버지를 제국군의 고문으로 잃어버린 윌몬과 반쯤 정신을 잃어버린 빅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는 데드라, 밤에도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살던 페릭스에는 첩자와 배신자들이 득실거리고 사람 사이의 믿음은 시련에 처하게 됩니다. 마바 안도르의 장례식 전날 밤은 그야말로 폭풍전야가 되어 정의를 꿈꾸는 자들과 질서를 꿈꾸는 자들 모두가 서로 자신들만의 작전을 꾸미고 있습니다. 카시안 안도르가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나타나리란 사실은 곧 페릭스 곳곳에 은밀히 퍼져나갔고 혁명이라는 이름의 폭탄의 도화선도 때마침 심어집니다. 잠시 모스마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유일하게 진위를 파악하기 힘든 장면이었는데요. 모스마는 자신의 운전기사가 보안국의 끈아풀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 채로 돌연 자신의 남편인 페린을 또 도박하다가 왔냐며 쥐잡듯이 잡기 시작합니다. 페린은 하남자이긴 해도 의외로 당당할 땐 당당해서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인정할 텐데 이번만큼은 끝까지 부인하는데요. 부부가 도박 관련으로 싸우는 광경을 운전기사는 조용히 전부 듣고 있다가 보안국에 일러 바칩니다. 이로써 보안국은 모스마의 통장 잔고가 기묘하게 비어있던 것을 남편인 페린의 도박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고 납득하기에 이르죠. 이전 화에서 모스마는 벨에게 방법을 하나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화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숨통이 트인다는 듯 몸을 꽁꽁 감싸고 있던 옷을 풀어헤치고 한숨을 내쉽니다. 마치 무언가 확실히 결단을 내렸다는 듯 말이죠. 그녀가 생각해낸 그 방법이라는 것이 과연 딸인 레이다를 희생시키는 방법일지 아니면 남편을 방패 삼아서 레이다를 강제로 결혼시키려는 것을 막으려는 방법인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그럼에도 데이를 위해서 가족의 안위를 희생시키려 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모스마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가족이라는 소중한 존재가 그녀의 사상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루선 레일과 반군을 위해서 카시안 안도르를 암살하려는 벨과 신타의 예상대로 카시안은 페릭스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클렘 안도르의 장례석을 매만지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뭐든 지나치지 않는다는 건 저주가 아닌 축복이다. 사람들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다. 녹이 슬면 무시해버린다. 눈을 크게 뜨면 가능성은 사방에 널렸다. 카시안은 그야말로 녹이 슬었습니다. 과거에는 정의롭지 못한 일에 곧바로 불같이 화를 내던 아이였던 그는 페릭스에서의 삶을 겪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심술궂게 대하고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고 자기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시하는 등 가슴에 녹이 슬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본질이 훼손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계기만 있으면 녹이 슬었던 것도 다시 원래대로 깨끗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뭐든 지나치지 않는다는 건 클렘의 말 맞다나 축복입니다. 카시안은 무언가 대의를 믿지 않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지금껏 제국의 추격을 교묘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바는 카시안의 그런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었죠. 제국에 대항하는 데에 꼭 대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자신이 믿는 질서, 정의
혹은 사랑을 위해 움직이더라도 제국에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카시아는 지난 1시즌 내내 겪은 일들과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면서 그러한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카시아는 곧장 빅스에게 향하지만 빅스는 이미 카시안과 가깝다는 이유로 제국군에게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이해한다는 말을 이제 와서 전해줄 순 없지만 빅스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카시아는 후회할 일이 또 생기기 전에 어서 빅스를 구하려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아마 스타워즈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가슴을 울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로 네믹이 썼던 선언문이 재생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만 벌써 수십 번째 돌려보고 있는 것 같고 이 한 장면만으로도 몇 시간이고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믹의 정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일단 해봐라. 스타워즈 프랜차이즈의 길이 남는 요다의 명대사 중에는 하거나 말거나 일단 해본다는 건 없다라는 말이 있죠. 네믹은 요다의 저 대사와 정확히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일단 해봐라. 안도르에 나오는 사람들은 루크 스카이워커가 아닙니다. 그들은 총 한 발에 수십 년의 인생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가족과 떨어지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삶이란 예측 불허하고 아주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서 말했듯 무언가 사상이나 대의를 믿은 채로 죽을 때까지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해보는 겁니다. 루크로 대변되는 제다의 기사는 포스와 힘이 있고 하나의 등불로서 사람들을 이끄는 아이콘입니다. 그만큼 짊어질 짐의 무게 자체가 다르고 책임감도 다릅니다. 제다이의 길을 걷기로 한 결정에는 아주 큰 대가가 필요합니다. 가진 힘의 정도가 다르기에 시민들에게는 제다이와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고 네믹은 이걸 짚습니다. 그렇다면 싸우지 말고 몸을 살이라는 것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그만큼 나약한 인간들이기에 힘없는 시민들은 서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네믹은 선언문 너머로 투쟁이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을 것이라며 외롭고 불확실하고 적의 규모에 압도된 그 느낌이 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유는 순수한 개념이며 지시받지 않고 자발적이기에 민중 봉기가 은하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유를 억압받기 시작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이것이 제국이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였죠. 그 결과 수많은 군대와 부대들이 생겨나 싸우지만 정작 그들은 대의를 위해서 싸우면서도 아직 그 사실을 모릅니다. 소우 게레라가 8화에서 언급했듯 은하계 각지에는 수많은 사명을 갖고 일어난 반군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가진 공통분모, 반란군이란 생각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일어난 이유는 다를지언정 지향하는 바는 하나뿐이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날이 오면 끝없던 교정과 전투, 저항의 순간들이 제국이라는 둑 위로 흘러넘쳐 제국을 비틀거리게 할 것이라 말합니다. 반란군 연맹의 창설, 진어소의 연설 등 반군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순간들에 그들은 모두 공통된 꿈을 쫓았고 네믹의 말대로 제국을 비틀거리게 했습니다. 작은 행위 하나가 둑을 무너뜨린다. 어쩌면 카시안이 로그원에서 자신이 6살 때부터 제국의 저항에 싸워왔다는 말은 그가 그 당시에 품었던 저항의 불씨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후에 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날이 밝고 드디어 마바의 장례식 날이 됩니다. 제국군은 종탑보다는 아니지만 릭스로드 인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호텔의 또아리를 틀고 상황을 지켜보는데요. 검은 옷을 입은 키 큰 남성들 그리고 위압적인 데스트루퍼들 사이에 누구보다 당당하게 하얀 옷을 입고 명령을 내리는 데드라는 마치 클래식 3부작 속 레아 공주의 모습을 제국 버전으로 바꾼 것 같다는 인상을 받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페릭스에서의 준비가 한창일 때 절반 정도만 환호할 일이 일어납니다. 보안국이 안토크리거의 반군을 전멸시킨 것인데요. 데드라는 어째서 생존자 하나 없이 무식하게 전멸시켰냐고 따지지만 그렇게 일을 잘하던 보안국은 드라마에서 처음으로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크리거를 고의로 희생시킨 루선의 계략대로 보안국은 반군과의 싸움이 너무 쉽다고 자만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는 법, 데드라는 하는 수 없이 페릭스와 카시안 안도르 사건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크리거를 냉혹하게 희생시킨 루선과 드라마의 와일드카드인 시릴 칸과 모스크 경사까지 페릭스로 모두 찾아오고 카시안은 호텔 지하에서 브라소와 재회합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어머니에게 진작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들을 브라소에게 쏟아내는데요. 카시안이 그럴 것이라 예상했던 마바는 브라소의 입을 통해서 그에겐 잘못이 없다는 말을 전합니다. 끓어오르던 민심에 카시안이 불을 지핀 것일 뿐이라며 말이죠. 알아야 할 것, 느껴야 할 건 다 알고 있기에 어느 날 그 둘이 합쳐진다면 영원히 막지 못할 힘이 될 것이다. 카시안은 간밤에 아버지를 통해서 그 사실을 기억해냈고 다음 날에 어머니를 통해서 그 사실에 확신합니다. 영원히 막지 못할 반군의 힘이 될 카시안은 어머니의 죽음을 딛고
짓고 일어섭니다. 릭스로드가 양 진영의 계획을 위해서 분주한 그 순간 시간을 알리는 모루탑에서 모루를 내려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호텔보다 높이 솟아있고 시간만큼이나 오래된 페릭스 행성의 정신, 모루를 내리쳐서 시간을 알리는 타임 그래플러는 쇠를 내리치는 소리로 노동자의 도시 페릭스의 정신을 릭스로드 전역으로 퍼뜨리기라도 하려는 듯 끊임없이 모루를 내리칩니다. 3화에서 프리몰 경비원들이 페릭스를 찾았을 때 위험을 알리던 쇠붙이 소리처럼 이 소리는 릭스로드 전역에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제국에 대항하여 울리는 경종입니다. 모루 소리와 함께 도시 곳곳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악기 하나하나, 거리 하나하나 들으면 그 소리는 작고 미약하게 들리지만 그 모든 악기와 거리와 사람들이 모여서 내는 소리의 행렬은 릭스로드 전체를 울릴 정도로 웅장하고 거대합니다. 제국은 보이지 않지만 귀로는 들리는 이 소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프리몰의 직원들처럼 말이죠. 당시에는 살아있었던 마바가 했던 말이 하나 있었죠. 저 소리가 끊기게 되면 그때부터가 더 무서워질 것이라고. 제국은 아직 그 사실을 모릅니다. 마치 외곽 은하를 비롯해서 은하계 전역에서 시작된 반란과 저항의 물결이 은하계 정중앙의 코러산트를 서서히 좁혀오듯 시민들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갑니다. 안도르 마지막 화의 이 장면은 실제 현장에서 연주한 곡을 드라마에 사용한 것이라고 하는데 잘 정돈된 오케스트라의 완벽하고 한치의 실수 없는 곡보다 불협화음도 조금 있고 호흡도 거친 음악이 이 장면에 아주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단 속에서 걸어나오는 브라소와 비, 브라소가 들고 있는 저 마바의 장례석은 드라마 안도르와 그 마지막 화를 통틀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악기를 든 평화로운 시민들이 뭐가 무서운지 방패와 갑옷으로 중무장하고 길을 막아선 제국군의 대비가 저는 정말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악기만 들고 있을 뿐이지만 결연하고 제국은 모든 장비를 갖고 있음에도 겁에 질린 표정입니다. 장례식의 한창인 시점에 카시아는 호텔로 들어가서 빅스를 구해내고 밖에서는 마바의 홀로그램 유언이 재생됩니다. 마바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고인들이 진실을 통해서 자신을 독려하던 기억을 말합니다. 진실과 솔직함의 힘은 강합니다. 시릴칸, 데드라미로, 루선레일, 벨과 신타, 그리고 페릭스의 모든 사람들은 마바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시민들이 나아가고 페릭스가 지속되길 원하기에 마바는 그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서로가 있고 페릭스가 있는 한 사람들은 제국이 뭘 하건 자신들을 내버려 둔다면 무시하기로 해왔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있었던 결과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온 결과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그대로 방치하고 말았다며 말이죠. 마바의 연설 장면은 그 자체로도 아주 멋진 장면이었지만 그 연설을 듣는 루선 레일의 리액션 덕분에 더 금상첨화가 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루선은 적뿐 아니라 아군까지 속이고 거짓말하고 희생시키면서 여기까지 어렵게 나아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바 안도르는 루선 본인보다 노쇠한 주제에 진실된 말 한마디로 릭스로드의 수많은 사람들을 감명받게 하고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존, 치밀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실됨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발할 수 있고 사람들을 한데 뭉칠 수 있게 하는 진실된 말이죠. 루서는 그 아이러니함과 약간의 후회감일지도 모를 감정을 느끼는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조용히 마바의 말을 듣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더 일찍 태어나 이 나쁜 놈들과 기꺼이 싸우겠다. 제국에 맞서 싸우라는 말에 제국군은 알아서 겁먹고는 금방이라도 불이 붙을 장작에 석유를 들이붓습니다. 성스럽기까지 한 이 오래된 전통,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고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그만하라고 한 것이죠. 그 겁에 질린 몸부림은 시민들이 분노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브라소는 마바 안도르의 뼈를 갈아 만든 장례석으로 문자 그대로 제국군의 뚝배기를 깨버립니다. 죽은 뒤에도 제국에 타도하는 무기가 되어서 한 방 크게 날린 마바, 정말로 통쾌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면들은 썩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제국은 방패와 진압봉으로 시민들을 죽을 때까지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근현대사가 떠오르는 잔혹한 장면이었기에 하나둘 힘없이 쓰러지는 카시안의 친구들과 페릭스 시민들을 보면서 참담하다는 생각 말고는 들지가 않았습니다. 방아쇠 한번 당김으로써 1화부터 얼굴을 알았던 사람들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광경, 자욱한 하얀 연기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총을 발사하는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불행 중 다행으로 카시안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와는 별개로 이 장면에서 딱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 바로 데스트루퍼들이었습니다. 육군병과 스톰트루퍼들의 빌드업을 하도 잘해서 이들도 연출상으로 무언가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딱히 그런 모습은 없었기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그와 함께 가장 당혹스러운 장면도 등장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붙잡혀 죽을 뻔한 데드라를 시릴칸이 구해준 것인데 위험한 상황에 목숨을 구해주긴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무언가 묘한 이 장면은 보는 내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너희만 행복하면 됐다지만 아무튼 짧은 장면이었지만 다음 장면에 모스크 경사가 혼자 길거리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장면도 제법 인상적이었습니다. 모스크는 시릴 하나만 바라보고 페릭스까지 와서 목숨을 걸었는데 정작 시릴은 카시안과 자신은 안중에도 없고 데드라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 미묘한 삼각관계가 이 시즌에선 어떻게 그려질지 참 궁금합니다. 카시안이 빅스와 브라소, 비까지 정말 소중한 존재들을 우주선에 태우는 장면에서는 너무 걱정되어서 차마 드라마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잃어서는 안 될 것들만 탄 우주선이 금방이라도 폭발하면 어쩌나 너무 걱정이 되었거든요.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카시안이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은 희망을 싣고 페릭스에서 급히 탈출합니다. 과연 카시안은 그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 기껏 간신히 탈출한 그들이 혹시 죽으면 어쩌나 드라마가 끝났는데도 걱정은 계속됩니다. 그들을 모두 태워보내고 마음을 굳게 먹은 카시안은 루선이 지난번에 우주선을 주차해두었던 곳으로 가서 자신을 죽이려던 루선을 마주합니다. 카시안은 자기를 죽이던지 아니면 자기도 주던지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루선은 그의 진실된 모습에 웃으면서 총을 내려놓는데요. 로그원 당시에도 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카시안이었지만 이번 1시즌을 통틀어서도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장을 이룩한 그입니다. 안도르의 코스튬 부서는 카시안의 이런 성장을 겉옷을 한 겹씩 벗는 것으로 비유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화에서는 여러 겹의 옷으로 몸을 꽁꽁 싸맨 그이지만 마지막 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카시안이 걸친 옷이 아주 얇습니다. 드라마의 메인 스토리는 이렇게 끝이 나고 빼놓을 수 없는 쿠키 장면도 있었습니다. 나키나5 이야기 리뷰를 할 때 죄수들이 만들던 저 파츠가 데스스타의 부품일 것 같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놀랍게도 정말로 데스스타의 슈퍼레이저 접시에 필요한 부품이 바로 나키나의 죄수들이 만들던 부품이었습니다. 아마 애초에 체포 과정에서부터 죄수보다는 체격이 건장한 노동자들을 물색해서 나키나로 보낸 것 같아서 더 두려웠는데요. 아무튼 데스스타의 장면은 짧았지만 컨셉 자체도 정말 마음에 들었고 스카리프 상공에서 마치 구형의 괴수의 누나를 삽입하듯이 둥둥 떠있는 비주얼은 그야말로 위압적이고 무서웠습니다. 데스스타의 제작에 관련이 있는 두 사람인 진 어소와 카시안 안도르가 결국 그걸 파괴한다는 이야기 흐름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안도르는 끝이 났지만 앞으로도 여유가 생길 때마다 관련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아직 안도르 팟캐스트도 남았고 다른 후기들도 남았기에 저처럼 안도르를 아직 놓아줄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걱정 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스타워즈 영상 작품은 배드배치 시즌2인데 어김없는 한국 2주 지연 덕분에 다시 한번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 고민이 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